네, 안녕하세요. 이원재입니다. 우아한 위선의 시대가 가고 정직한 야만의 시대가 왔다. 무슨 얘기일까요? 네, 짐작 가시죠?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캐나다, 멕시코에 관세 바로 발효했습니다. 그리고 우리나라가 미국보다 관세를 4배나 물리고 있다는 밑도 끝도 없는 거짓말을 통해서 우리나라를 압박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또 뭘 하고 있죠? 네, 중국도 관세로 압박을 하고 있고 우크라이나 대통령을 모욕해서 쫓아냈잖아요. 이런 시대 어떻게 볼 거냐? 한마디로 설명하면 우아한 위선의 시대가 끝나고 정직한 야만의 시대가 왔다. 이렇게 서울대 이문영 교수가 설명한 이야기입니다. 우아한 위선이라는 얘기가 왜 나왔냐? 뭐 이런 거잖아요. 미국으로 따지면 오바마 대통령이 집권을 한 거는 최초의 흑인 유색인종 대통령으로서 이 유색인종들의 소외된 인권을 지켜주기 위해서 된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게 시대 정신이고 99%의 서민들의 삶을 지켜주겠다 뭐 이러면서 됐는데 되고 나서 글로벌 금융위기 오니까 은행들이 망했잖아요. 그러니까 AIG에 뭐 5천억이 필요하면 5천억 원 주고 메릴 린치에 1조 원 필요하면 1조 원 주고 그래서 뭐 10조 원, 20조 원, 100조 원 은행에다 다 뿌려주고 서민들은 다 집이 없어가지고 모기지 파산해서 집이 없어서 다 길거리에 나 앉았는데 은행가들은 은행은 망했는데 100억 원씩 연봉을 그 해에 금융위기 온 그 해에 받아가더라 뭐 이런 얘기 보면서 진보라는 사람들이 진짜 제대로 하는 거 맞냐 이런 얘기 한 거예요. 근데 정직한 야만의 시대가 진짜 좋은 시대냐 이런 얘기 이제 오늘 해보려고 합니다. 네, 끝장 뉴스에서 가장 뜨거운 뉴스 이야기하고요. 그리고 이어지는 끝내주는 경제에서 지금 이 이야기 트럼프의 이 발언들이 우리나라에 어떤 영향을 끼칠지 그리고 우리나라 수도 이전 이야기가 여전히 나오고 있는데 어떻게 될지 이 이야기 계속 이어서 이야기하겠습니다. 끝장 뉴스 3월 5일 라이브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황방열 뉴스토마토 선임 기자님 그리고 박영식 시사 에디터님 두 분 모시고 이야기 나누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어서 오세요. 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그거 인상적이지 않았어요? 그래서 오프닝 해봤는데 우아한 위선의 시대 끝났다. 제가 들으면서 이 비슷한 얘기가 하나 생각이 나는데 그 헨리 키신저 있지 않습니까? 네네네. 미국에서 이제 중국하고 수교의 그 물꼬를 튼 헨리 키신저가 2018년에 월스트리트 저널 인터뷰인가? 거기서 이런 말을 합니다. 트럼프는 역사상 한 시대가 종언을 고할 때 등장해가지고 그 시대의 가식, 위선을 벗겨내는 인물일 수 있다. 이런 표현을 한 게 있어요. 이게 여기서 말하는 역사상 한 시대가 뭐냐면 2차 세계대전 후에 미국이 이른바 이제 자유주의 국제 질서라고 해서 그렇죠. 그 자유무역이라든가 이런 네네. 등등을 하지 않았습니까? 근데 이제 트럼프는 이제 그런 자유주의 국제 질서, 뭐 미국의 세계 경찰 이런 역할을 안 하겠다는 사람이잖아요. 네. 미국 우선주의, 미국 이익, 정확히 말하면 트럼프 개인의 이익인데 그 위선을 벗겨내는 인물일 수 있다. 아까 말씀 들으면서 그 생각이 좀 났습니다. 저는 근데 이 관세 전쟁이라는 게 지금 시작된 지 이제 뭐 초입 단계라고 보긴 해야 될 텐데 이 복잡한 사안에 대해서 우리 국내에서 주식하시는 분들이나 또 해외에 투자하고 계신 분들 저는 사실 국내 주식을 많이는 안 하고요. 미국 주식 오. 쪽으로 많이 전환시키려고 하는 와중이었거든요. 아니 근데 타격도 이게 있으셨겠는데요? 들어간 지 얼마 안 됐는데 이렇게까지 때려 맞으니까 지금 밤마다 너무 정신이 혼미해가지고요. 얼마 전에 뭐 테슬라 빠지는 거 보니까 너무 많이 빠져가지고 이게 괜히 또 손을 잘못됐다. 국장이 두려워가지고 미국장으로 옮겨보려고 한 거였는데 이렇게까지 많이 빠지니까 진짜 그만 좀 했으면 좋겠어요. 그냥 이 너무 관세 전쟁이 너무 심화되니까 게다가 실제로 이제 이거를 이행을 해버리니까 이 뭐 전 세계 증시가 좀 못 견디는 수준인 것 같더라고요. 근데 그 고관세가 지속 가능한가? 계속 그렇게 할 수 있는가? 왜냐하면 이게 인플레이션을 동반할 가능성이 거의 100%이기 때문에 그런 지속 가능성에 대해서는 미국에서도 벌써 그 굉장히 부정적인 의견이 벌써 많이 나오고 있더라고요. 그러니까요. 지금 뭐 듣고 보니까 지금 박영식 에디터님 말씀이 이게 농담이 아니고 진짜 미국 투자자들도 그렇게 느낄 수 있잖아요. 그럼 그렇죠. 트럼프 정권이 이게 흔들릴 수도 있어요. 그럼요. 그래서 제가 하여튼 이 얘기는 긴데 다음번에 한 번 더 하시고 근데 우아한 위선이라는 얘기 있잖아요. 제가 오늘 끝장뉴스 첫 번째 거 준비해 오신 아이템 보고 박 에디터님 생각이 났거든요. 이분도 우아한 위선의 어떤 그 인물 그쪽 아닌가. 대표 주자가 될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저는 그 이 책을 다 읽지는 못했지만
이제 책을 이제 앞서서 보신 우리 황방열 기자님도 계시기 때문에 아, 첫 번째 그 오늘 끝장 이슈가 주제가 한동훈 아, 미안하다 이제 이 내용입니다. 아 미안하다. 네. 아 미안하다예요. 네, 아, 그래서 어떤 얘기인가요? 그러니까 이제 탄핵을 찬성했다가 음. 쫓겨나다시피 당대표직을 내려놓고 진짜 얼마 안 돼가지고 복귀를 했는데 이제 어쨌든 책을 명분 삼아 복귀를 한 겁니다. 당연히 조기 대선을 앞두고 있기 때문에 타임라인을 좀 정리를 해보니까 이게 저서 출간 즈음에 2월 26일 그러니까 2월 말입니다. 2월 말에 보도를 보니까요. 뭐 국민이 먼저라는 책에 대해서 어떻게 이제 언론들이 좀 받아 썼냐면 대통령 탄핵에 찬성하는 것은 한동훈 본인에게는 굉장히 고통스러운 결정이었다. 윤석열과의 오랜 인연을 생각하면 더욱 그랬다라면서 자신의 이 탄핵 찬성에 대한 어떤 정당성을 뭐 강변하고 또 비상계엄을 신속하게 또 본인이 해제하는 데에 주요한 역할을 했다라는 점도 마찬가지로 강조를 했거든요. 근데 그러고 나서 한 4일 정도 흘렀을 겁니다. 4일, 26일, 27일, 28일, 3월 1일 이제 연휴가 됐죠. 3월 3일에 그 박근혜 전 대통령을 국민의힘 지도부가 예방을 하면서 거기에서 박 전 대통령이 선을 그어버려요. 한동훈을 저격하는 듯한 메시지를 뭐라고 그랬죠? 내뱉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탄핵 심판 결과가 어떻게 됐든 국론이 분열된 가능성이 있는데 이럴 때일수록 뭉쳐야 되는데 일부 인사들이 이 어려운 상황에서 자꾸 개인 소신을 지나치게 발휘하는 사람들이 있다라고 얘기하면서 한동훈 내지는 김상욱 의원 같은 사람 혹은 뭐 유승민 전 의원 같은 사람 이런 사람들의 이제 직격탄을 때리고 나서 그 당일 밤 뉴스에 TV조선에서 인터뷰를 합니다. 저녁 9시 뉴스에 한동훈이 네. 출연을 해서 꼬랑지를 살짝 내리는 모습을 보여줘요. 그래서 윤석열에게 미안하게 생각한다라는 개인적인 소회를 또 얘기를 하게 되고요. 집회 나오시는 탄핵 반대 집회 참가자들에게도 내가 미안함을 갖고 있다. 이런 말을 해버리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는 불과 한 일주일 전에 책 나오기 전 그리고 책이 나오면서 자신이 탄핵 찬성을 너무 잘했고 뭐 윤석열에게 미안하긴 하지만 그리고 마찬가지로 비상계엄 해제에도 자신이 주요한 역할을 했다는 거에 대해서 강변을 했는데 박근혜 한마디에 일단 정리가 돼버렸고 이거와 관련돼서 지금 뭐 야당뿐만 아니고요. 범여권 전체적으로 한동훈 전 대표를 때리는 공세가 너무 저변이 넓어져서 뭐 전환길 강사를 비롯해서 뭐 아스팔트 보수 극우 세력들 혹은 또 여당에 있는 오늘 나온 인사들 정치인들 이름만 좀 제가 언급을 좀 해드릴까요? 네. 뭐 그 김영환 지사 그리고 김태흠 지사, 홍준표 시장 뭐 이제 당내 친윤 의원들이 죄다 페이스북에 한동훈 때리기밖에 안 하고 있거든요. 그래요? 그래서 제가 지난 방송에서 말씀드렸습니다만 책을 낸 시기가 너무 이르다. 너무 일찍 냈다. 윤석열 탄핵 선고가 나고 나서 나와도 괜찮을 법했었는데 지금에서는 메시지 관리가 너무 어려워져서 이랬다가 저랬다가 왔다 갔다 뭔가 지금 보수 유권자들 입장에서는 혼란스러운 상황이어서 아까 말씀하신 그런 뭐랄까 우아한 위선이 안 되겠는데요? 우아한 위선을 해보려고 하는데 그게 좀 어려운 상황이 됐다라고 좀 정리는 이렇게 좀 할 수 있겠습니다. 타임라인이 그렇습니다. 그 어려운 상황이군요. 그 황 기자님 그 책 저기 가져오신 탐독하고 계신 것 같은데 아주 밑줄 쳐가면서 다 읽었습니다. 국민이 먼지입니까? 먼저입니다. 네. 먼저입니다. 이렇게 안경을 바꿨는데 이게 잘 안 보여가지고 어떻습니까? 우리 저 이원재 소장님의 뭔가 사감이 들어가 있는데 먼지입니다. 안경 바꿨다니까요. 안경을 바꾸신 건가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 박영식 에디터님이 얘기하신 거를 조금 이어가면 한동훈 전 대표 같은 경우에 이 처신하기가 굉장히 어려운 상황인 거죠. 국힘 지지층들은 지금 윤석열 대통령 지지 여론이 굉장히 높고 그러니까 그 지지층한테는 한동훈 대표는 배신자로 돼 있고 근데 그 자신을 배신자라고 보는 국힘 지지자들의 지지를 얻어서 대선 후보는 돼야 되고 굉장히 좀 어려운 상황인 거는 이제 분명한데 그런 차원에서 국힘 지지층의 이제 비판 여론을 감안해서 미안하다라고 한 거고 네. 근데 이제 고맙다라고도 했는데 그거는 이제 한동훈 대표 입장에서 고맙다라고 하는 거는 그래도 이 지지층들이 자기하고 똑같은 생각으로 이재명은 절대 안 된다라는 주장을 하고 있으니 그것에는 고맙다. 이런 생각에서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게 어찌 됐건 간에 메시지가 이제 복잡하게 나오는 거는 이제 개인 누구한테도 마찬가지지만
처신하기가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기 때문에 메시지가 이렇게 복잡하게 나올 수밖에 없다. 이런 상황을 보여주는 것 같습니다. 아니 근데 그 지금- 고맙기 되게 어려운 게 네. 그 광화문 우리 맨날 지나다니는데 거기 시위 가면 한동훈 처단이 맨 앞에 있어요 항상. 그게 아니고 그 정도가 나 아니고 처단하는데 어떻게 고마워? 그 정도가 아니고 밑바닥에 이렇게 그 얼굴 사진 크게 확대해서 밟고 다니라는 얘기까지 있어요. 밟고 다니는 아. 그런 장면까지 있습니다. 그것보다 사실은 뭐 더 나아간 그런 욕설도 있고. 뭐 욕설도 있고 아. 뭐 심지어 얼굴에다가 이렇게 장난쳐놓은 그런 진짜 뭐 네. 아무리 미워도 그러면 안 되는 건데 사실. 네. 그러니까 이게 지금 상황이 너무 한동훈 전 대표 입장에서는 복잡하다고 그러니까 이제 대처하기가 좀 어려운 상황인 것 같고 이게 드라마 이름 중에 미안하다 사랑한다도 있었잖아요. 네네, 근데 노래 네네. 제목 중에는 미안해 고마워 사랑해도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거는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는 미안하고 고맙다라고 얘기했지만 사실 윤석열을 지지하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구애를 하고 있는 그런 거죠. 그러니까 사랑해를 지금 하고 싶은 상황인데 받아줄 마음이 지금 윤 지지층은 아예 없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상당한 딜레마에 빠질 수 있기 때문에 아까 말씀을 이제 동호 반복적인 차원이 될 수도 있겠습니다만 책을 너무 일찍 냈다라는 거는 저는 뭐 그 생각은 변함이 없고요. 그래서 메시지 관리가 좀 용이하려면 어쨌든 책이 나오는 시점을 좀 조율했었어야 되는데 이렇게 되다가는 나중에 당내 경선이 더 어려워질 수 있고 공개 활동의 시기를 놓쳤다가는 이건 경선 통과하기가 어렵다라는 그 내부적인 판단이 있었던 그런 차원의 생각이 들고요. 이게 지금 당내 확장성이 없다라는 게 아마 가장 조급한 포인트일 겁니다. 그러니까 당 내에서 그러니까 본인을 지지하는 보수층은 뭐 좀 젊고 개혁적이고 또 뭐라고 해야 될까요? 좀 합리적이고 이런 사람들이라고 생각할 텐데 그 바깥에 있는 사람들 좀 끌어들여야 되잖아요. 이제 그러려면 어쨌든 윤석열의 지지층을 확보를 해야 되는데 그러려다 보니까 뭔가 자신이 맨 처음에 일성으로 내뱉었던 탄핵 반대와 비상계엄 해제에 대한 그 강변이 좀 통하지 않는 그런 상황이 된 것 같고요. 그리고 뭐 어떤 뭐 자기의 본심이라는 게 나는 다 잘했다라고 지금 얘기를 하고 싶은 거잖아요. 근데 그게 아이러니하다라고 받아들여지는 윤석열 지지층이 있기 때문에 하지만 이게 또 효과가 없다라고 생각하진 않습니다. 왜냐하면 본인들의 지지층을 결속하는 효과가 저는 분명히 있다고 보거든요. 그러니까 왜냐하면 이게 뭔가 윤석열이라는 상관에 대해서 자신을 이 자리까지 끌어와줬던 윤석열이라는 인간에 대해서 예우와 예절을 지키는 모습을 보여주면 우리 역시 한동훈 전 대표가 너무 인간적이다라고 지지층들은 좋아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한편으로는 결속하는 차원도 있을 거라고 보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사실 이게 그 메시지 관리가 어려웠던 것 중에 제일 실패했다고 생각하는 부분이 어쨌든 본인이 비상계엄 해제하는 과정에서 박주민 의원도 본인이 증언했듯이 본회의장에 맞아요, 넣어준 맞아요. 게 본인이 넣어줬다 그러고 심지어 야당 지지자들과 당시에 야당 지도부의 일원들이 국회 본관 문을 이렇게 길을 열어주는 거죠. 왔기 때문에 너무 한동훈 대표에게 뭐라고 하지 말고 빨리 들여보내줍시다 해가지고 본관 문을 열어줬던 길을 터줬던 그 경험들을 다수가 증언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제 이런 차원에서 이재명 때리기를 또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된 거잖아요. 이것 또한 중도 무당층에게는 나중에 봤을 때 사람이 좀 너무 배은망덕하다 이런 이미지를 줄 수 있기 때문에 뭐 한두 가지가 지금 아이러니한 게 아니고요. 다 왔다 딜레마다라는 생각이 좀 드는 거죠. 근데 그러면 이거는 작가님이 저한테 써주신 질문인데 그냥 예, 해볼게요. 한동훈 보수 1등 되찾을까? 근데 두 분이 지금 얘기하신 거는 전혀 가망이 없는데 하여간 그거 생각하면서 오늘 북콘서트도 한 거 아니에요? 오늘 그렇습니다. 따끈따끈한데요? 얼마 안 됐죠? 콘서트 한지. 오늘 3시에 서울 마포구에서 국민이 먼저입니다. 한동훈의 선택 북콘서트 개최했고요. 여기 이제 청년층들이 많이 또 왔다고 하고 홍대를 그래서 정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교감을 하기 위해서 이 장소를 정했다고 하고 거기 뭐 사진이나 이런 것들이 이따 저희 화면에 나가긴 할 텐데 뭐 아무튼 지지자들 이제 팬덤이 있는 정치인이기 때문에 지지자들이 굉장히 또 많이 왔다고 하고 의원들 중에는 뭐 고동진 의원, 정성국 의원, 박정화 의원 그리고 진종호 의원이 좀 새롭게 좀 주목을 많이 받는데 아주 오랜만에 다시 이제 친한계로 합류를 했거든요. 그리고 친한계 단톡방에서 쫓겨나긴 했습니다만 김상욱 의원도 이제 이 자리에 와가지고 북콘서트 저 화면이 현장 화면인가 봐요. 현장 화면이라고 뉴스토마토에서 나가서 찍어온 것 같은데. 네. 그러네. 바로 뉴스토마토 기동력 있네요. 바로 예. 찍어가지고 왔네. 그 이제 저 자리에서 그래요? 북콘서트를 다른 데 거래요. 예, 자료 화면입니다. 네, 자료 화면입니다. 어쨌든 저 자리에서 북콘서트를 하면서 어쨌든 시민들과 교감하고 나아가선 청년층과도 교감을 하는 것이고 가장 지금 이 시각에 가까운 보도는 이런 얘기를 했다라는 게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김건희 여사 문제와 관련돼서는 이 자리에서 한 얘기입니다.
윤석열이 분명히 잘못 판단했다. 친윤계가 직언을 했어야 됐다라고 자기는 생각한다라고 또 소신을 그래서 밝혔다고 얘기했어요. 합니다. 그래서 오늘 북콘서트에 나온 아마 한 줄 한 줄이 또 기사화가 이제 막 되고 있습니다. 아니 저기가 홍대 그 청년문화공간 제2호 동교동이라고 해고 저기가 사실 시민단체 행사도 많이 하고 그런 곳이 저도 저기서 세미나 한 적 저기 누구 하고 했냐면 용해인 의원하고 뭐 강남교수 이런 분들은 기본소득 뭐 저쪽에서 보면 완전 다 이렇게 진보적인 분들인데 거기서 같이 하고 그랬는데 거기 가서 하는 거 보면은 저 책도 메디치에서 냈잖아요. 그런 거 보면은 메디치도 조금 대표님도 좀 그 김대중 청와대 출신이시고 조금 민주당 성향 정치인들 조국 대표도 저기서 책 내고 그랬는데 저쪽 가서 하는 거 조금 진보에도 소구하려고 그러는 거 아닌가? 뭐 홍대 가서도 이렇게 젊은 층, 좀 진보적인 층에 소구하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도 드는데 어떻게 보세요? 저는 한동훈 대표가 국힘의 그 대선 후보가 될 가능성이 아예 없다 이렇게는 생각을 하지 않습니다. 네. 가능성이 약간 좀 애둘러서 하면 가능성을 배제하지 않는다. 아니 유튜브- 갑자기 정치인 되셨어요? 유튜브는 그냥 없어요 안 돼요 이래야 되는데 그렇게 해야 되는데 네. 왜 그러냐면 윤석열 탄핵이 확정되면은 분위기가 지금하고는 좀 다를 수 있다. 그리고 그렇게 되면 윤석열, 김건희 관련된 각종 이전까지 이제 감춰져 있던 사안들, 뭐 지금 이제 명태균 게이트 관련해서 이제 기사들이 쏟아져 나오고 있는데 그런 대목이라든가, 그 다음에 어찌할 수 없이 윤석열 정권이 검찰 정권 아니었습니까? 근데 검찰이 뭔가 움직일 거다. 이미 이제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다. 이렇게도 볼 수 있는데 이런 정도 상황을 보면 종합해 보면 한동훈 대표가 국힘의 대선 후보가 될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하기는 어렵다. 이렇게 약간 발을 얹혀놓고 싶습니다. 몇 퍼센트? 너무 잔인한 질문이에요. 김문수는 이깁니까? 홍준표는 이깁니까? 분명 근데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저 탄핵이 확정되고 나면 윤석열 씨에 대한 탄핵이 확정되고 나면은 지금하고 분위기는 좀 달라질 수 있다. 좋아요. 네. 뭐 이런 생각을 좀 어쨌든 해봅니다. 하면 되는 순간을 기점으로 뭔가 다시 분석을 해봐야 된다 이런 말씀이시라고. 네, 그냥 뭐 이제 그런 단도직입적인 질문에 답을 하기가 진짜 어려운 역대 대선이 되지 않을까요? 그 지금 뭐 대선 경선에서 그러니까 실제로 보수 계열, 그러니까 범보수 통틀어서 단독 후보가 나올지 안 나올지도 지금 모르겠고, 그러니까 이제 국민의힘이 분열될 가능성이 너무 지금 높은 상황이기 때문에 그렇다고 해서 또 민주당에서 이재명 대표가 지금 이제 독주 체제이긴 합니다만은 어떤 결과가 나올지 실제 대통령이 누가 되느냐 예상도 너무 어려울 것 같고요. 양 진영 간의 후보를 어떤 식으로 단일화하는지도 굉장히 어려울 것 같아서 다만 한동훈으로 좁혀본다면 저는 쉽지는 않을 것이다. 막 이렇게 얘기할 수밖에 없어요. 배제할 수 없다 쉽진 않을 것이다. 이거 유튜브 아니야 이거는. 예. 근데 사실 가능성은 매우 적다고 보는데요. 김문수 후보가 생각보다는 의지가 너무 이제 불타오르고 있는 상황이라서 원래는 뭐 몇 주 전까지만 하더라도 가능성이 없다. 그러니까 이제 출마할 가능성이 없다부터 시작했는데 턱걸이 영상 나오고 나서 자신의 건강을 과시하는 영상이 나왔고 턱걸이 하는. 네, 7개를 하셨대요. 7개. 예. 많이 하셨네요. 저보다 많이 하셨는데 그래서 그만큼 건강하다라는 걸 보여주면서 동시에 활동량을 좀 늘려가고 있는 그런 단계라 가지고 국민의힘에 있는 주류 의원들 특히 이제 친윤계 중심으로 해서 아스팔트 보수 이제 극우 집회에 나가시는 의원들을 중심으로 해서 김문수 후보에게 힘을 모아주고 있기 때문에 김문수와 한동훈의 대결로 만약에 귀결된다면 그 토론회도 참 재밌을 것 같고요. 재밌겠네요. 일단 근데 하여튼 두 분 전망 모르겠다를 일단 정리하고요. 모르겠다. 이러면 안 되는데. 그런데 모르겠다면 내용을 분석하면 되잖아요. 그 책 읽으셨으니까 네. 황방열 기자님이 조금 책을 직독직해를 좀 해주십시오. 그러니까 처음에 이 책 나왔을 때 자기 소개에 검찰 이력을 뺐다. 검찰이 21년 검사 경력이 있는데 이걸 뺐다 이렇게 가지고 이제 좀 비판이라고 그럴까요? 이런 얘기들이 나왔는데 제가 보기에는 이 책이 기본적으로 그 12월 3일 내란 이후의 내용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쓴 책입니다. 그러니까 그 상황을 쭉 전개를 해가면서 거기서 자신이 했던 역할, 그 다음에 그 상황에 대한 자기의 생각, 그리고 그런 걸 통해서 이제 자기 자랑을 하는 겁니다. 네. 그 다음에 이제 기자와의 문답을 통해서 본인이
이 사회를 어떻게 보고 이 음. 각종 현안에 대한 자기의 대안, 생각 이런 게 뭔지를 이제 보이는 그런 책입니다. 그래서 종합하면 12.3 내란을 매개로 한 한동훈의 대선 출사표 이렇게 요약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이제 몇 가지 특징적인 게 제가 이제 주목해서 읽다가 이제 주목된 부분이 첫 번째는 윤석열은 정말로 우리나라 헌법에 대해서 좀 모르는 사람이다. 어떤 부분? 이런 대목이 있습니다. 네. 12월 4일인가에 이제 한동훈 대표가 윤석열을 만나지 않았습니까? 근데 거기서 윤석열이 말하기를 내가 국회를 해산시킬 수 있었는데 안 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해산시킬 권한이 있는데 행사를 안 한 했다고 것처럼 말한 얘기를 한다는 거. 거예요. 그래서 한동훈이 책에다 뭐라고 써놨냐면 대한민국 헌법에는 87년 개헌 이후 대통령이 국회 해산권이 없다. 그래서 나는 그 말이 무슨 뜻인지 이해할 수 없었다. 그러나 더 묻지 않았다. 물었으면 굉장히 민망한 상황이 벌어졌을 것 같아서 묻지 않았다. 그러니까 윤석열은 자기한테 국회 해산권이 있는 걸로 생각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렇죠. 그걸 진짜 그렇게 생각한다는 거예요. 그게 이제 이 책에 나왔다는 거잖아요. 그렇게 이제 그거 한동훈 책에 보면 이제 그렇게 돼 있습니다. 업데이트 안 한다는 거죠. 그렇죠. 진짜- 아니 그 사실을 어떻게 붙었어요, 근데? 제가 예전에도 그런 말씀을 한 번 한 적이 있었는데 윤석열이 1983년부터 이제 사실을 본격적으로 시작했을 텐데 그럼 83년부터 87년까지 한참 공부할 때는 그때 헌법이 그때는 이제 헌법재판소도 생기기 전이고 그래서 헌법이 쉬운 과목이어서 공부하다 그 다음에는 안 한다는 거를 제가 이제 변호사들한테 들었는데 초반에 해놓으면 그게 네. 끝이다. 왜냐하면 그때는 헌법재판소도 없고 이럴 때라 헌법재판에 대한 판례 이런 것도 별로 없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다음에는 원래 이제 공부하기를 그렇게 좋아하지 않는 사람이니까 87년 개헌한 이후 거는 들여다보지 않았을 거다. 이런 이제 거를 변호사들이 술자리에서 농담처럼 한다 이런 얘기를 들었는데 네. 그런 걸 이제 확인시켜준 그런 대목인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두 번째로는 이건 제가 보기엔 좀 문제인데 한동훈의 문제인데 12월 3일 밤 늦게 이제 계엄이 위헌이다 이런 메시지를 내지 않았습니까? 한동훈 대표가. 근데 그 직후에 평소 알고 지내던 명망 있는 여권 인사한테 이제 연락이 왔다는 거예요. 전화가 왔다는 거예요. 당신 절대 체포되면 안 된다. 체포되면은 죽을 수도 있다. 그러니까 핸드폰도 끄고 저 가족들도 피순시켜라. 신뢰할 만한 정보니까 꼭 그렇게 해라. 명망 있는 여권 인사. 인사. 근데 조금 추측할 수 있는 실마리는 없나요? 누군지? 근데 제가 보기에는 이거는 한동훈 대표가 이거 밝혀야 되는 문제입니다. 누군지. 왜냐하면 지금 윤석열 씨 측에서는 이번 계엄이 경고성 계엄이고 맞아요. 체포 지시 없었다고. 체포도 안 하려고 그랬고 무슨 국회의원을 정치인을 잡으려고 한 것도 없고 막 이렇게 주장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게 이제 이번 그 헌법재판소에서 파면 결정 논의하고 있는 데서 중요한 대목인데 이게 사실이라고 하면 더군다나 여권 인사, 명망 있는 여권 인사라고 하면 굉장히 뭔가를 알고 있는 사람이 얘기했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인사. 그렇게 되네요, 진짜. 그럼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는 이게 누군지 의원이니까. 얘기해야죠. 네. 그렇죠. 그러니까 설사 이 대중적으로 공개하지 않더라도 수사기관이나 이런 쪽에는 알려줘야 되는 내용입니다. 평생 검사한 사람인데 이런 판단은 충분히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이런 걸 안 하면 제가 보기에는 결정적인 건데. 좀 아직도 여전히 윤석열한테 미련을 두고 있는 게 아닌가라고 하는 그 진정성의 의심을 받을 수 있는 대목이다 이렇게 좀 생각이 듭니다. 그다음에 이제 김건희 씨 관련된 대목인데 2023년 12월에 이제 한동훈 법무부 장관에서 국힘 비대위원장으로 이제 바뀌지 않습니까? 근데 그때 그 대통령실에서 비대위원장 하지 말라고 연락이 왔다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그때 무슨 일이 있었냐면 조선일보에서 이제 김건희 특검을 총선 이후에 수용 가능하다 네. 이런 거를 여권 관계자 발로 보도를 했다는 거예요. 네. 근데 이제 대통령실에서는 이 발언을 한 사람이 익명으로 여러 사람의 이제 이름을 따서 나간 보도인데 네. 이 발언을 한동훈이 한 걸로 생각을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대통령실에서 이미 비대위원장 맡기로 해서 다 알려져 있고 이제 법무부 장관은 이제 업무 정리하는 중인데 대통령실에서 연락이 와서 비대위원장 하지 말라 이렇게 연락이 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엄청나게 당황하고 하지 않았겠습니까? 네. 근데 몇 시간 뒤에 다시 연락이 왔는데 그 보도가
이게 한동훈이 한 게 아닌 걸로 이제 밝혀진 모양이에요. 그래서 연락이 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비대위원장을 하셔라 이렇게 연락이 왔는데 이 연락을 김건희가 연락을 해왔다는 거예요. 아, 비대위원장을 다시 해라라는 네. 연락. 아니, 근데 처음에 하지 말라는 하지 연락. 말라는 연락은 대통령실에서 대통령실에서 했고. 왔는데 거기 이제 뭐 비서관이라든가 비서관보다는 더 높은 급이겠죠. 연락은 왔는데 그냥 이제 오해가 풀렸으니 그냥 하셔라. 이거는 김건희한테서 연락이 왔다는 거예요. 그럼 이제 김건희가 국민의힘 비대위원장 인사를 하고 있다는 얘기 아닙니까? 그렇네요. 네. 최소한 메신저 역할을 한다는 거, 정무수석 같은 역할을 최소한 한다는 거잖아요. 근데 그냥 연락해서 해라 하지 말라는 단순한 심부름을 김건희 그러니까 대통령 부인이 그걸 했다는 거는 오히려 안 맞고 뭔가 의사결정 과정에 개입해 있다라는 걸로 해석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이런 게 아니고 하지 마라 이랬다는 거는 뭐 아니, 하지 그러니까 마라고 하시라. 그랬다가 다시 하시라. 알아보니까 괜찮은 것 같으니까 그냥 하시는 하세요. 게 그랬더니. 어떨까요? 정도라는 식으로 이제 퉁치고 넘어가려고 하지 않을까요? 만약에 이게 문제가 된다고 하면 그리고 네. 뭐 그렇게 하도 뭐 그렇게 하더라도 해도 조금 이상하긴 한데. 그거 그것도 설명이 이상하죠. 전혀 안 되죠. 법적으로 문제가 되죠. 아, 네. 책 내용도 뭐 듣다 보니까 또 재밌네요. 책 내용도 흥미진진한데요. 하나 하나가 또 들으니까 어떠셨어요? 아니 그 저도 이제 지금 책을 안 읽어보고 기사로만 다 본 입장에서는 이렇게 디테일하게 안 나와 있거든요. 이제 그런 걸 이제 당연히 이제 기자님의 시각으로 보신 거니까. 그 이제 이걸 보면서 이제 드는 생각은 이게 이제 아까 말씀드릴 때 대선 출사표라고 이제 제가 네.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여기 보면은 뭐 조선제일검인이 1대 180으로 민주당에 맞섰느니 막 이런 흰 소리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런 걸 보면 이제 대선 출사표라는 게 이제 너무 분명해지는 건데 저는 이제 이런 생각이 드는 겁니다. 정치 경력이라는 게 3년 정도밖에 안 됩니다. 법무부 장관 하다가 국민의힘 비대위원장하고 당대표 이렇게 했습니다. 근데 성공한 게 없어요. 일단. 그리고 경력이 3년밖에 안 됩니다. 대한민국 대통령 자리를 이런 정도 경력 가지고 도전할 수 있는 자리인가? 너무 쉽게 생각하는 거다. 윤석열이 쉽게 됐으니까 얼마나 자기 눈에 쉽게 보일까? 이렇겠지만 이제 이렇게 하면 안 됩니다. 라는 생각이 강하게 들고요. 그다음에 뭐라고 이제 윤석열 대통령을 이제 비판하고 있습니다만 누가 뭐라고 그래도 윤석열 검찰 정권의 출범과 몰락을 함께 책임져야 될 사람이다. 이게 우리 국민들이 이제 그렇게 생각하지 않겠습니까? 그런 거에 대한 생각은 별로 안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아니, 문제죠. 제가 그 말씀 들으니까 생각이 드는데 어쨌든 뭐 정치 경력이 짧더라도 누군가를 대변을 하면 정치인이 될 수는 있잖아요, 사실. 그러니까 아주 초보 정치인이라도 진짜 막 소외받는 어떤 사람들, 어떤 가난한 사람 대변해서 딱 나서 스타 되는 그런 정치인들의 케이스가 있잖아요. 그렇게 생각했을 때 한동훈 전 대표는 누군가를 대변하겠다는 그런 생각이 있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지금은 윤석열의 계엄을 찬성하는 분들이 있고 사실. 그리고 반대하는 분들이 굉장히 많은데 반대하는 분들 중에서 이재명 대표를 굉장히 싫어하는 분들이 있잖아요. 그럼 그 가운데 있는 요 분들을 대변을 하겠다는 건지 제가 궁금한 거. 타겟층이 애매하죠. 그러니까 딱 거기를 대변하려면 이제 거기에 맞게 합당하게 해야 되잖아요. 근데 윤석열 대통령한테 미안하다 뭐 이런 얘기 하는 거는 이게 흐려진다. 이 사람들은 굉장히 싫어해요. 또 윤석열 대통령에 대해서는. 보수적이지만 또 우리를 망하겠다 이렇게 생각하는 유권자들이란 말이죠. 그러니까 저희가 이런 류의 정치를 저희가 안 본 게 아닙니다. 떠오르는 인물이 딱 있지 않으신가요? 저는 한동훈의 정치를 보면서 누구와 가장 유사하고 흡사하다고 생각이 드냐면 안철수랑 되게 비슷해요. 행보 자체는 그리고 어떤 사안을 바라보고 입장을 내는 이 메시지 관리 실패를 보면 안철수 의원하고 좀 죄송한 얘기입니다만 너무 비슷해요. 근데 안철수 의원과 한동훈 전 대표가 비교했을 때 그러면 정치판에 들어와가지고 어느 정도의 어떤 경험과 자신의 서사를 만들었는지에 대한 비교를 해보면 미안하지만 안철수 전 의원보다도 안 되는 존재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황방영 기자님 말씀처럼 너무 정치를 쉽게 생각한다는 생각이 첫 번째고 두 번째로는 이제 전 좀 그 정당의 위기라는 생각이 좀 드는 게 이 당내 민주주의라는 차원에서 또 당내에서 어쨌든 정당이고 공당이라는 것이 나중에 집권을 위해서 모여 있는 정치 결사체잖아요. 그럼 이 안에서 내각도 탄생할 거고 대통령도 탄생할 거고 하는데 그러면
인재를 어떻게 육성하는지에 대한 기본적인 그 어떤 루트가 분명히 필요하고 과거 대통령 후보로 나오시는 분들의 서사를 보면 정말 어마어마했잖아요. 그때는 거인의 시대였기 때문에 삼김 시대부터 시작해가지고 하다못해 박근혜, 이명박이 나오는 과정, 노무현이 등장하는 과정 모두가 역사였거든요. 근데 죄송합니다만 책 한 권 냈다고 해가지고 지금 복귀 시점도 굉장히 좀 어중뛰고 메시지도 다 딜레마에 갇혀 있고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닌 것 같은 메시지를 유권자들에게 주고 특히 정당에 있는 보수 지지층에게도 좀 주고 있기 때문에 갈피를 못 잡겠고요. 그래서 아무튼 저는 너무 정치를 쉽게 보면 안 된다. 아주 오랜 기간 정치라는 것을 학습하고 대선 후보가 되기까지 참 오랜 세월을 쌓아왔던 정치인들과 비교했을 때 한동훈이 갖고 있는 컨텐츠와 경쟁력은 무엇인지 앞으로 더 고민해보고 그걸 주장하는 게 좋은데 다수의 언론들이 너무 아까는 타겟층 어떤 층을 대변하냐 말씀하셨지만 너무 다수의 언론들이 한동훈이 개헌의 대변자인 것처럼 포장을 해주고 있는 게 좀 불편하거든요. 포장해주고 있군요. 지금. 개헌을 자꾸 앞에다 내걸고 세대 교체를 하는 정치인 한동훈, 개헌을 할 수 있는 적임자 한동훈이라고 내걸고 사실상 한동훈 파리를 하고 있어요. 네. 근데 그걸 대표적으로 하는 곳이 조선일보 이런 곳인데 그게 약간 전략인 것 같아서 다만 하나의 일간지가 밀어준다고 해가지고 대통령을 만들 수는 없다. 그런 말씀 드리고 싶네요. 알겠습니다. 한동훈 이야기 여기까지 해야 될 것 같은데요. 저는 국민이 먼저입니다 하지 말고 그냥 국민과 함께 막아냈습니다. 그 첫 번째 메시지 있잖아요. 개헌의 밤에. 막아내겠습니다 했는데 막아냈습니다 하고 그냥 반윤 정확하게 딱 하고 갔으면 훨씬 임팩트 있었을 것 같은데 하여튼 뭐. 훨씬 좋은 제목을 주셨네요. 나왔으니까. 아까 어떤 구독자분이 댓글로 주셨는데 이원재 앵커님 잘 안 보이셔가지고 국민이 먼지입니다로 잘못 읽으신 거 아니냐고. 네. 그렇게 읽어. 국민이 먼지입니다. 뭐 저의 유머코드를 농담적으로. 이해하시는 분이라서 너무 감사합니다. 네. 두 번째 이슈 그래도 가야 될 것 같네요. 이것도 네. 중요한데. 네, 두 번째 끝장 이슈는 친윤 캐비넷 열리나라는 제목입니다. 친윤 캐비넷. 그러니까 짧게만 정리하면 지금 장제원 전 국민의힘이 어제 JTBC 단독 보도로 나왔는데 성폭력 혐의로 경찰 수사를 받는다. 즉 입건됐다는 소식이 나온 거고요. 그리고 또 이철규 국민의힘 의원의 아들이 마약 혐의로 이제 최근에 문제가 되다 보니까 이철규 의원 건, 장제원 의원 건 이어지다 보니 이게 혹시 경찰이든 검찰이든 수사기관 쪽에 캐비닛이 열린 거 아니냐라는 그런 여러 이제 의혹들이 온라인을 중심으로 좀 확산이 되고 있고요. 거기에 더해서 사실은 친윤 인사로 포함하면 네. 건진법사의 경우에도 지금 문제가 되고 있다. 이제 건진법사와 관련된 여러 가지 어떤 비리 의혹들이 또 스멀스멀 나오면 친윤계를 타겟으로 해서 여러 윤핵관 호소인들 다 날아가는 거 아니냐. 이제 이런 차원에서 친윤 캐비넷 열리느냐라는 이제 끝장 이슈 두 번째 거를 가지고 왔습니다. 시점이 참 그렇겠네요. 아까 황 기자님이 그 검찰도 움직이고 있다 그런 말씀하셨는데 라고 이제 의심할 수밖에 없는 게 이게 너무 공교롭지 않습니까? 뭔가 착착착착 그러니까요. 나오고 있습니다. 이철규 의원 아들 그 마약 던지기로 했는데 뭐 액상 마약 찾으러 네네. 다니다가 걸렸다. 근데 그게 최근에 게 아니고 벌써 2달 가까이 된 사안이 지금 그래요? 나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지난해 10월 29일 그렇죠. 에 있었던 건데 1월 3일에 신원을 그러니까 53일 만에 네. 그 아들에 대한 신원을 특정을 했다라는 거예요. 누구의 아들이냐 이제 이런 거를. 잡힌 게 11월 달이에요, 그러니까. 그렇죠. 근데 이제 그러고 나서 잡힌 거는 아니고요. 신고를 접수한 게 10월 29일이고 올해 1월 3일에 이제 신원을 특정했고 잡힌 것은 최근인데 심지어 치안 정감까지 했던 이철규 의원이 나는 기사 보고 알았다 이제 이런 식으로 보도가 된 걸로 알고 있거든요. 나중에 알았다라는 거죠. 한참 지나서. 근데 그거는 사실 뭐 이제 경찰 취재하신 분들 얘기 들어보면 말도 안 되는 얘기라고. 왜냐하면 이제 그 정도로 그 경찰 관계자들과 이철규 의원, 그러니까 선배 의원과는 어느 정도 연결고리가 분명히 있기 때문에 그걸 몰랐을 리가 없다라는 이제 이런 의혹들이 나오고 있는 겁니다. 근데 누가 이익을 보는 겁니까? 이렇게 지금 이게 작업이라면 누구를 위한 작업일 거 아니에요? 누굴까요? 한동훈 이익 보는 건가요? 이렇게 해서? 이렇게 친윤들을 만약에 날리게 됐을 때 이익을 볼 수 있는 사람은 저희가 어제도 얘기를 했습니다만 서종옥 변호사라는 친윤 스피커이자 유튜버이신 분이 본인 방송에서 주장했듯이 한동훈 라인 검사들이 자신의 정적이나 경쟁자들을 지금 날리는 구조 하에 윤핵관들을 다 날리는 거 아니냐. 그 소위 진짜 힘이 있는 친윤들을 날려야 이 친윤의 기반이 무너지기 때문에 자신이 당내에서 경선을 치를 때 뭔가 좀 파일을 잠식하기 용이하다라는 그런 판단?
이런 거 이제 의혹 제기를 했는데 한동훈 쪽에서는 전혀 사실이 아니라고 지금 발끈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죠. 이철규 의원 같은 경우에는 지난 총선 때 그거는 이제 거의 공인되지 않았습니까? 그 공천심사위원회에서 핵심적으로 윤석열 대통령의 의중을 반영한 인물로 이때 이철규 의원이 강하게 등장을 했었죠. 그러니까 이제 그 건진몹사 얘기도 지방선거 때 지난 지방선거 때 불법 정치자금을 받은 의혹 뭐 이 관련인데 이 얘기는 이미 나왔던 얘기인데 이 메신저 기록을 위해서 메신저 기록 확보를 위해서 카카오 4억 원을 압수수색한 겁니다. 그게 이제 어제 있었던 일입니다. 네. 그리고 또 장재현 의원 성폭행 혐의 본인 얘기입니다. 이건 그 아들도 굉장히 시끄러웠는데 아무튼 맞죠. 네. 장재현 전 의원 성폭행 혐의 문제도 어제 나온 얘기입니다. 네. 그러니까 이게 며칠 사이에 이렇게 한꺼번에 터져나오고 있습니다. 이게 과연 그냥 우연의 일치로 됐는가? 근데 이런 사건들 보면 나중에 가보면 지금은 이제 단언해서 얘기하기가 어렵습니다만 증거가 없으니까. 근데 이런 사건들 보면 경험적으로 보면 나중에 가서 보면 이게 그냥 우연의 일치로 벌어지지 않았다. 이런 것들이 꼭 확인되곤 합니다. 그렇군요. 제가 예전에 한 2000년대 초반에 검찰을 한 3년 넘게 출입을 해본 적이 있었는데 그때 이제 검사들한테 들었던 얘기가 검찰이 확보한 자료는 절대 없애지 않는다. 이런 얘기들을 이제 들은 적이 있습니다. 근데 요새는 우리가 이제 그냥 친윤 캐비넷, 무슨 검찰의 철제 캐비넷 이렇게 표현하는데 지금 철제 캐비넷이 아니고 디지털 캐비넷입니다. PC. 그러니까 전자 정보로 다 확보합니다. 네, 네. 그러니까 컴퓨터를 압수수색해 오든지 지금은 PC나 노트북보다 더 무서운 게 이거 아닙니까? 그렇죠. 네. 근데 이게 이진동 뉴스버스 대표가 확인을 해줬습니다. 자기가 검찰 조사받으면서 원래 검찰에서 자료를 이 전자정보를 압수하려면 딱 특정해서 이걸 압수해야 됩니다. 그것만 이제 다운을 받는 겁니다. 다운을 받는다든지 이런 형태로 검찰에서 확보합니다. 근데 이걸 통째로 다 집어넣는 거를 디넷에 디지털 넷에 검찰의 전자지갑이라고 표현할 수 있겠죠. 그 디넷에 디지털 넷에 이진동 뉴스버스 대표의 핸드폰 전체를 집어넣는 거를 기자 출신인 이진동 대표가 발견해서 이게 알려진 겁니다. 그래서 바로 고발해 버렸습니다. 전체를 다 집어넣는다고요? 그렇죠. 이제 그렇게 하면 안 되잖아요. 이게 관련 없는 것까지. 관련 없고 이제 순전히 개인적인 얘기 그러니까요. 다 들어가 있고 뭐 요새 핸드폰 가지고 일정 다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게 털리면 이게 검찰에 들어가면 거의 개인의 일생 전부가 다 개인의 털리는 일생이 거죠. 다 들어간다라고 볼 그렇죠. 수 있어요. 네. 이걸 연관해서 다 들어가기 때문에. 그러니까 지금은 철제 캐비넷이 아니고 디지털 캐비넷에 디지털 캐비넷으로 들어가는데 잔뜩 들어있는데 하필이면 이게 우연이라고 볼 수 없을 정도로 비슷하게 친윤계 의원 관련된 것들이 탁탁탁 터지고 탁탁탁탁 있어요. 며칠 사이에 다 터지고 있다. 근데 이제 수사기관이나 기관으로 따지면은 이제 뭐 국정원은 이제 그 국내 정보 관련 취급을 안 하니까 이제 경찰 쪽이 정보가 더 많다라는 일단 포인트가 하나가 있고 실제 검찰에서도 디지털 캐비넷을 통해서 여러 이제 범죄 정보들이나 개인의 정보들을 확보하고 있는 것도 디넷 보도와 관련돼서 연관시켜 보면 사실이라고 여겨집니다. 그래서 이것이 수사기관 쪽에 실제 흘러나왔다라고 하면 진짜 그거 의도가 무엇인가가 이제 제일 중요한 건데 무엇을 목적으로 이것이 흘러나오고 또 특정 윤핵관들만 이렇게 날리느냐 그리고 또 더불어서 이 다음은 누가 될 것이냐 이제 이런 것까지 이제 소설들이 많이 나오고 있는데 뭐 시간이 아마 이제 황방영 기자님 말씀대로 시간이 좀 흘러야 이게 왜 나오게 됐는지에 대해서 알 수 있을 것 같긴 한데 너무 시점이 공교롭기는 하죠. 그렇죠. 며칠 전에 이철규 아들 건 게다가 이거는 장제원 본인 건 그리고 장제원 의원의 경우에는 총선 불출마를 하게 된 배경이 혹시 이건가? 혹시 그때부터 이거를 만지작거려서 혹시 개인적으로 어떤 뭐랄까 협박을 했다라든지 압박을 줬다라든지 이제 그런 막 상상까지 하게 만들잖아요. 그런 건 아니었습니다. 처음에 용퇴하라고 그러니까 막 발끈했다가 아유 막 버스도 동원하고 산악회도 동원하고 막 그랬었잖아요. 세과시하다가 나중에 불출마했죠. 예, 뭐 물론 그 지역구를 자신의 지인이라고도 할 수 있는 의형제라고 부르는 사람에게 물려주긴 했습니다만은 근데 이렇게까지 정치적으로 큰 타격을 입힐 만한 보도가 기정사실화돼서 어제 나와버린 거니까 이거는 부활할 수 있을까에 대한 대목이 일단 예측하기 어렵고 두 번째는 이거는 어디까지나 이렇게 팩트니까요. 저희 들어오기 바로 직전에
또 JTBC가 단독 보도를 하겠다고 단독을 띄웠어요. 이게 그러니까 장제원 의원이 피해자에게 문자 메시지를 보냈다라는 내역, 그리고 무슨 뭐 무마의 대가로 뭐 2천만 원을 송금을 뭐 2천만 원을 줬다라는 뭐 이제 이런 의혹까지도 같이 수사를 한다라고 하거든요. 네. 근데 그럼 뭐 근거가 있어 이런 거 보도를 하는 거 네. 아니냐. 최소한 피해자의 진술과 경찰에 대한 입건 내용을 크로스 체크 해가지고 보도를 했을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문자와 그 돈의 향배 이건 중요하다고 봤는데 지금 피해자 문자 메시지를 경찰이 모두 확보했다. 그러니까 장제원이 피해자에게 문자 메시지를 모두 보낸 것을 확보하고 이제 이 기사가 나왔다라고 한다면 상당히 근거 있는 기사인데 이게 30분 전에 온라인에 떠 있었거든요. 네. 지워졌어요. 지워졌어요? 그러니까 지금 약간 물음표 상태. 그러니까 지금 이제 물음표 JTBC도 상태. 왜 이거를 올렸다가 내렸는지는 음. 파악할 수 없는데 불과 저희 방송 시작 5시에는 이게 올라와 있다가 올라왔다가 살짝 지금 방금 지금 보니까 이제 삭제 언론사의 요청으로 포털에선 지워졌네요. 지금 어디까지 보도해야 되는가 좀 고민하고 있는가 봐요. 그럼 그런 것 물음표를 해놓고 삼부토건 수사도 한다는 거잖아요. 요것도 좀 이거는 금감원 조사인가요? 좀 설명해 주시죠. 그렇습니다. 이것도 이제 금감원 이것도 뭐 내용인데 공교로운 이게 것 같아. 진짜. 노컷뉴스 보도인데 네. 금감원에서 조성욱 전 삼부토건 회장과 그 가족, 삼부토건 지분을 넘겨받은 최대 주주, 관련 법인 이쪽에 한 10개 안팎 계좌가 확인을 해봤대요. 근데 삼부토건 주식 수백억 원어치를 팔아치운 사실을 금감원이 확인을 했고 이게 시점으로 보니까 2023년 5월 이후 수개월 동안이었는데 그 기간이 주가가 이제 바닥 1,000원일 때부터 시작해가지고 5,000원까지 뛰었던 금액으로 따지면 한 100억 원대의 시세 차익을 이 계좌에 들어간 금액 전체 통틀어서 파악해 보니까 100억 원대 시세 차익을 이미 얻었던 걸로 금감원이 추산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그때 당시에 윤석열 정부에서 우크라이나 재건 참여 발표하고 나서 막 천정부지로 뛰었던 경우가 있었거든요. 네. 이제 그거에 대한 모니터링을 하고 지금 이게 나왔는데 사실은 이거 뭐 정치권에서는 삼부토건이 3분의 1 체크하고 이제 멋쟁 해변 네네네. 카톡방에서 등장하면서 이거 주가 조작의 대상으로 삼부토건 주식을 삼은 거 아니냐. 게다가 이것을 알아차렸던 뒷배로는 정권이 작용한 거 아니냐 이런 의혹이 있었거든요. 그거를 금감원이 최근에 밝힌 겁니다. 이거는 우리가 지금 모니터링을 했고 사실은 이 사실을 금감원이 파악을 했기 때문에 그 수사에 들어가기 직전이다. 그래서 말인즉슨 금감원장이 이복현 검사 출신 검사인데 좌동은 우복현 중에 그 우복현이거든요. 그렇죠. 네네. 그러면 김건희 여사 내지는 윤석열까지 이복현 금감원장이 이제 손절치고 금감원이 할 수 있는 일을 하는 거 아니냐라는 의혹 제기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세요, 황 기자님? 저 노컷뉴스에서 이제 보도한 거 네. 자체도 그런데 내용이 이제 세간의 의혹을 많이 확인시켜준 이런 겁니다. 그러니까 작년 11월에 저 이재명 민주당 대표가 증권거래소 가가지고 이런 게 전형적인 주가 조작 사례라고 하면서 탁 찍은 게 이 삼부토건 건이었습니다. 그 주식 차트를 보면서 그래서 이거는 이제 민주당이나 등에서 이걸 사건을 뭐라고 그러냐 노리고 있던 사건인데 노컷뉴스에서 어젠가요? 이걸 보도하고 난 다음에 지금 말씀하신 대로 이복형 금감위원장이 이걸 바로 확인해 줬습니다. 삼부토건은 중요한 사건이고 1,000억 원대 이익이 실현됐다. 이렇게 확인을 해줬습니다. 아까 말씀하신 대로 이제 한동훈만한 급인지까지는 모르지만 검찰의 윤석열 사단의 핵심이라는 거는 이제 다 공인되고 있는 사람 아닙니까? 그렇죠. 근데 이렇게 바로 확인해 줬다는 거는 정치적인 메시지를 우리가 정치적인 그 상황으로 이걸 인식하지 않을 수가 없는 사람입니다. 이복현 씨 자체가. 그래서 이거는 어떻게 보면 아까 그 친윤계 핵심 의원들, 뭐 이철규 의원이라든가 장재현 의원이라든가 또 이제 의원은 아니지만 건진법사라든가 우리가 얘기를 했는데 이 김건희 여사에 대한 김건희 씨에 대한 것도 이전과는 이 정권의 태도가 굉장히 달라졌다라고 볼 수밖에 없는 아주 상징적인 사건이다. 이렇게 인식을 할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그래요. 그렇군요. 얘기하다가 시간이 다 됐는데 어쨌든 삼부토건 주가 조작도 그렇고 그 앞에서 얘기했던 친윤계 잇따라 이 수사 대상이 되고 있는 사건도 그렇고 이게 우리나라는 어떤 큰 선거가 있을 때마다 그걸 앞두고
수사기관들이 나서가지고 뭔가 막 이렇게 정치권을 정리하는 게 계속 반복이 되는데 이거 좀 어떻게 할 수 없나 하는 생각. 물론 깨끗하게 살아야겠죠. 이제 깨끗하게 저게 사시면 한계라는 생각도 드는 이유가 정권마다 수사기관이 수종 역할을 했던 경우가 너무 많다 되겠지. 보니까 정권이 쇠락기에 접어들면 대통령이라는 사람이 권력이 빠지고 레임덕이 찾아오면 늘 수사기관의 존재감이 그때 갑자기 살아납니다. 그래서 살아있는 권력을 터는 역사가 비단 이번 일만은 아닌데 다만 안타까운 것이 아니라 자초한 것은 본인의 권력은 임기는 5년인데 3년 되는 해에 이렇게 내란을 일으킬 줄 누가 상상이나 했겠습니까? 아휴, 그러니까 즉 이거는 진짜. 자멸의 단계로 온 것이기 때문에 부메랑이 돼서 결국 사법의 족쇄를 본인 스스로 자초한 것이다라고 볼 수밖에 없는 내용이고 죄가 있다면 벌을 받아야 되고 떳떳하면 수사를 받아야 된다라고 윤석열 본인이 얘기를 했기 때문에요. 예, 그건 뭐 당연한 절차라고 봐야 되겠습니다. 엄정하게 수사가 진행되고 어떻든 간에 한마디만 더 붙이면 이게 아주 시작일 겁니다. 계속될 것이다. 네. 더 크게, 네. 더 파괴력 있게, 더 큰 게 계속 터질 겁니다. 그러게요. 지금 뭐 파면 안 될 거라고 기대하는 분들도 있고 뭐 윤석열 씨를 오히려 영웅으로 점점 만드는 분위기도 이제 일부에선 있는데 그것하고는 다르게 이런 수사기관 권력기관들은 오히려 윤석열 정권이 이제 끝났다고 생각하고 계속해서 뭔가 더 파헤쳐서 말씀하신 대로 공을 세우려고 권력 공백기에 나설 수도 있겠다는 생각도 드네요. 오늘 여기까지 진행해야 될 것 같아요. 그 끝장 뉴스 지금까지 진행했고요. 조금만 기다리시면 기왕지사 이렇게 된 거 대통령실 세종으로 옮기자 뭐 이런 주장하는 분이 계세요. 요즘 정치인인지 아이디어 무슨 맨인지 모르겠는 이광재 전 국회의원 나오셔서 정책 아이디어 막 쏟아내는데 지금 수도 이전 얘기도 하실 거고 또 트럼프가 관세 폭탄 우리나라 4배 미국의 4배 관세 받고 있던 뜬금없는 얘기를 던졌는데 이거 한미 FTA 다시 재협상에서 풀어야 된다 이런 주장도 하실 예정이니까 끝까지 시청해 주시고요. 오늘 황방열 뉴스토마토 선임 기자님, 박영식 시사 에디터님 같이 여기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사용자 중심의 뉴스포털 플랫폼 뉴스통. 자신만의 가치와 색이 담긴 글을 작성하고 가치를 인정받으세요. 사용자 중심의 뉴스포털 플랫폼 뉴스통에서 뉴스북 뉴스라인의 필진이 되어보세요. 자유롭게 생각을 표현하세요. 작성 키워드를 지급해드립니다. 내가 작성한 글이 언론사 기사처럼 뉴스포털에도 노출. 초창기 활동 지원금까지. 지금 바로 뉴스통의 필진이 되어보세요. 당신의 이야기가 세상을 움직입니다. 돈 버는 퀴즈쇼 증권 통판. 퀴즈를 풀면 최대 100만 원 상당의 보상을 드려요. 탈락해도 걱정은 NO. 친구를 초대해도 코인을 드립니다. 친구는 3,000원, 나는 2,000원의 코인을 무제한으로 드려요. 자세한 내용은 QR코드를 스캔해보세요. 상금의 주인공은 바로 당신!
네, 다시 돌아왔습니다. 이원재입니다. 네, 3월 5일 수요일이고요. 이원재 끝내주는 경제 라이브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지금 정치권도 아니고 제가 볼 때 우리 사회의 최대 아이디어맨이신 것 같아요. 거대한 아이디어를 계속해서 여러 가지 제안하고 계신데 오늘 특히 트럼프 시대를 맞아서 이 험악한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우아한 위선의 시대가 가고 정직한 야만의 시대가 왔다. 이 야만의 시대 어떻게 헤쳐나갈지 이광재 전 국회의원 명지대 석좌 교수님 모시고 말씀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네. 제가 작년에 이맘때 작년에 한 11월쯤인가요? 한번 방송에서 예. 해리스가 당선될 거냐, 트럼프가 당선될 훨씬 거냐. 전이죠. 그 전인가요? 네. 내기했는데 제가 졌습니다. 음. 트럼프 당선될 거라고 하셨는데 제가 10,000원 드리기로 했는데 아직 못 드려서 깜빡 잊어먹겠어요. 10,000원 주세요. 제가 방송 끝 바로 송금해 드리겠습니다. 네네. 그래서 그때 예견을 하셨으니까 네. 준비를 좀 하셨을 것 같기도 하지만 네. 요새 트럼프가 빵빵 터트리는 거 보면 음. 이걸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나 이런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보고 계세요? 그래서 그때 여름 정도 지났을 거예요. 그 총격 피격 나고 나서. 그때네요. 네. 이제 기억났습니다. 네. 그래서 결국 트럼프 후보가 당선될 거다. 그래서 그에 대한 대비를 해야 된다. 이렇게 해가지고 책을 하나 냈죠. 이북을 우리 이원재 박사님하고 같이. 예, 현재 아마존에서 구입할 수 있는데 우리가 거기 써놓은 거 보면은 지금 트럼프 대통령이 제안하는 거하고 너무 비슷하지 않아요? 국내 인터넷 서점에서도 구입 가능합니다. 그런가요? 예스24 네 이런 것들. 어디 책 안 뜨나요? 책은? 네, 넥스트 한미의 FTA. 네. 노무현 대통령 시절에 한미 FTA를 했다면은 이제 20년이 지난 지금 넥스트 한미 FTA를 통해 가지고 트럼프 2.0 시대를 대비하자. 이런 리포트죠. 네. 음. 그 내용이 진짜 궁금한데요. 근데 그게 작동할까? 이런 생각도 드는 게, 그 뉴스는 보셨죠? 트럼프 대통령이 예. 알래스카 가스관에 한국이 뭐 몇 조 원 투자할 거야, 일본하고 같이 이런 얘기를 갑자기 해버렸어요. 네네. 이거는 이런 얘기 어떻게 봐야 됩니까? 지금 그 트럼프 대통령이 이제 한국의 그 조선 산업, 네네. 그다음에 알래스카의 가스관, 네. 그다음에 에너지를 굉장히 강조했잖아요. 미국의 에너지부 장관이 MIT 출신의 세일가스 CEO란 말이에요. 예, 네네. 그래서 이제 LNG를 이제 굉장히 네. 강조하고 있는데 알래스카가 미국의 전체 쓰는 석유의 31%나 생산합니다. 굉장한 양을 생산하고 있죠. 굉장히 양이 많고. 그런데 저희가 이제 결국은 미국이 관세 우리가 한미 FTA 돈을 너무 많이 번다. 그래서 얼마 버냐 우리가 500억 달러니까 대략 한 80조, 70조 정도 돈을 흑자를 본단 말이에요. 그러면 관세 폭탄이라고 해서 우리한테 뭔가를 올 텐데 어떻게 방어할 거냐라고 생각해 보니까 우리가 1년에 1,700, 한 200조 이상의 에너지를 수입하거든요. 네네. 예. 네. 그러면은 알래스카 우리가 에너지를 수입하자라고 우리가 먼저 카드를 던지자. 그러면은 한국에서 이익 보는 거 어차피 우리가 미국 에너지를 사주게 되면은 관세 폭탄 압력을 줄일 수도 있고 또 한편으로는 어떤 효과가 있냐면은 우리로 봐서는 그 조선 산업이나 어차피 LNG나 이런 걸 하게 되면은 네네네. 한국의 조선 산업이 커지니까 이런 생각을 해서 보고서를 썼는데 트럼프 대통령이 알래스카 가스를 얘기한 거죠. 본 거 아닌가요? 우리 보고서를 봤나? 보고서를 보고. 예. 근데 지금 요거는 조금 설명이 필요한 것 같은데 예. 지금 뭐 알래스카 가스관에 투자라고 그랬잖아요. 예. 가스관이라는 게 이게 무슨 의미를 가지는 무슨 건지. 의미냐면 그 알래스카가 이렇게 있으면요, 동그랗게 혹시 있으면 그 지도가 있나요? 예, 지도 지도가- 있는지 일단 설명해 주시죠. 예. 네. 이게 그 알래스카가 있다고 하면 알래스카 북쪽에 프루도베이라는 데서 주로 이 네. 가스하고 그 석유가 생산됩니다. 북쪽. 예. 네. 근데 이게 결국은 이 한국이나 일본에 팔으려면은 쭉 가스관을 묻어가지고서 대략 1,200km가 내려와야 돼요. 1,200km가 내려오면 이제 얼지 않는 항구가 있는 거죠. 그렇게 해서 이제 팔으려고 하는 거죠. 해외에다가. 굉장히 크군요, 남북으로. 예. 알래스카가 굉장히 크잖아요. 네. 그래서 1,200km가 내려오는데 여기에 작게 들어가려면 한 20조 정도 원이 들어갑니다. 1200km
10m짜리 가스관을 다 뚫어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관을 깔아야 되는 엄청난 거죠. 공사군요. 예, 예. 그리고 여기다가 뭐냐면 수출 터미널이나 뭐 이산화탄소를 제거하고 이러면 추가로 돈이 더 들어요. 네. 이렇게 되면은 저희한테 한편으로는 압박 요인으로 볼 수 있지만 또 한편으로는 우리가 알래스카 가스를 사겠다. 라고는 또 우리가 이 구매자 입장이기도 하죠. 우리도 가스를 많이 수입하는 나라니까. 네, 왜냐하면 우리가 가스를 수입하면 어떤 효과가 있냐면 만약에 유럽의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을 봤을 때 독일이 결국은 가스를 수입하지 못해가지고 경제가 마이너스로 그랬죠. 네. 됐잖아요. 우크라이나 그러면 전쟁 때문에. 우리는 러시아의 가스를 가져오게 된다면 어떤 효과가 있냐면은 에너지 안보를 지키는 측면도 있는 거죠. 그리고 관세 압박을 우리가 극복할 수도 있는 거고 또 하나는 어차피 이제 여기서 가스를 수입하게 되면 한국에 배를 쓸 수밖에 없잖아요. 네, 그러니까 조선 산업이 있는 거죠. 미국에서는 배를 지금 만들 능력이 없는 거죠. 예, 미국에는 현재 이제 조선 산업 자체가 배를 건조할 능력이 부족하죠. 그래서 그래서 중국 걸 사다가 쓸 수도 없는 그건 거죠. 이제 더 안 하겠죠. 네. 그래서 트럼프 대통령이 여러 번의 조선 산업을 얘기했죠. 그렇게 되면은 한편으로는 에너지 협력을 하면서도 조선 협력을 하게 되면 제가 볼 때는 하나오션이나 삼성중공업, 현대중공업 그러니까 하나오션 LCD 주가 현대. 엄청 올랐거든요. 이것 때문에 올랐군요. 그래, 또 한편으로는 이제 방위 부분을 서로 방위 산업 부분도 산업이요. 협력할 수. 왜냐하면 큰 항공모함 같은 게 오래됐거든요. 네. 그럼 이거를 새로 짓고 수리하고 하려면은 결국 한국의 방위 산업과 또 연결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면 그게 에너지 동맹 같은 개념이 되는 건가요? 그렇죠. 저는 한미 간에 이 규모가 큰 거거든요. 그렇게 되면은 안정적인 에너지를 우리가 갖게 되면 에너지 안보 부분에 도움이 되는 것이죠. 네. 더군다나 이제 트럼프 대통령 같은 경우에는 한국과 일본이 같이 투자해 달라라고 하면은 사실은 한국과 일본이 그 가스나 이런 것을 공동 구매한다고 하면 이건 제가 국회의원실부터 계속 주장하는 건데 그러면 세계 최고의 뭐냐면 우리가 빅파워를 가지게 되는 거죠. 가격 협상력이나 이런 거. 아니 저도 책 원고 주신 거 저도 같이 이렇게 썼잖아요. 그리고 보면서 그때 알았는데 우리나라가 세계 3대 가스 수입국이더라고요. 그렇습니다. 엄청나게 많이. 일본이 1등이고 예. 둘이 합치면 엄청난 구매력이 있더라고요. 세계 넘버 뭐 2, 3위가 합치는 거니까요. 그러니까 우리가 94%, 93% 일본, 한국 각기 에너지를 수입하고 있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에너지를 안정적으로 확보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다. 네. 그리고 우리는 조선 산업이 있기 때문에 좀 더 유리하고 더 나아가서 우리한테 더 유리한 측면이 있다면 자 그러면 알래스카 가스를 우리가 사면 이게 북한 해역 앞바다를 지나와야 되거든요. 그러네요. 그 알래스카에서 배 타고 이렇게 오면 그렇죠. 밑으로 이제 프루도베이의 북쪽에서 가스 밑에 얼지 않는 데로 내려오면 결국 북한 앞바다를 지나야 이게 그럼 북한 문제가 풀려야 되잖아요. 그러네요. 우리나라 부산항으로 오는 건가요? 그렇죠. 부산으로 오는 거죠. 올라면은 그러네요. 북한을 지나서 오는. 그래서 저는 제가 이 보고서를 쓸 때 관세 압박을 극복하고 그다음에 우리가 에너지 문제도 극복하면서 미국하고 윈윈하고 조선 산업에서도 플러스가 나고 추가로 북한 해역을 지나게 되면은 북한 문제를 푸는데도 도움을 받을 수가 있다. 트럼프 대통령이 그 콘도 되게 좋은데 지을 때 북한에 있다 뭐 그런 얘기했는데 그 얘기하고 그래서 우리가 트럼프 대통령이 또 이런 말을 했거든요. 러시아와 중국과 북한에 보면 해변가에 콘도를 짓기 좋은 곳이 맞아요. 있다라고 얘기했죠. 그게 원산 갈마지구잖아요. 원산. 우리가 깊게 보면은 인천 상륙 작전이 하나가 있었고 6.25 때 보면 하나 원산이 있었잖아요. 그러면 원산 갈마지구를 염두에 두고 있는 것이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트럼프 대통령이 비즈니스맨이면서도 또 한편은 부동산을 하셨던 분이잖아요. 그러니까 가자 지구에 이사를 한다든지 파나마 운하라든지 그린란드라든지 알래스카 지정학적인 부분에 있어서 다른 지도자하고는 조금 다른 감각을 갖고 있다고 봐요. 그러면 우리는 일석사조죠. 관세 압박을 줄일 수 있고 에너지 안보를 확보할 수 있고 조선 산업을 키울 수가 있고 또 하나는
북한 해역이 아. 평화로 나가는데 도움을 얻을 수 있고 이런 결국은 패키지 국가 전략을 생각하는 걸 해야 된다는데 트럼프 대통령 이 카드를 딱 집으셨네요. 그게 넥스트 한미 FTA 내용 안에 들어있는. 첫 번째 이제 아니, 에너지 협력이죠. 근데 그 한미 FTA는 원래는 관세 협정이 주였잖아요. 근데 그렇죠. 그거를 이거는 관세 협정이 아니니까 왜냐하면 다른 그 거네요. FTA라고 시대는 당시 이제 중국이 막 개방해서 올라올 때니까 그죠? 네네. 세계 국제 무역주의에 들어왔을 때니까 그때는 이 세계 관세 부분을 어떻게 만드는가가 한국이 수출해서 먹고 사는 나라니까. 네. 근데 지금은 근본적으로 달라지게 된 게 세계 국제 정세 자체가 AI 시대가 오면 에너지 과소비 시대가 오는 거거든요. 그리고 유럽 전쟁에서 봤잖아요. 에너지 안보가 없으면 나라가 흔들린다는 거. 그러면 에너지 안보를 하나 하는 거고 또 하나는 AI 시대라고 하는 건 전기 과소비에 대비해야 된다는 측면도 우리가 있는 것이고 또 하나는 넥스트 한미 FTA 보면은 일론 머스크의 저궤도 위성하고 한국의 5G하고 6G하고 만나면 전 세계 커버리지를 하는 뉴 비즈니스가 생기잖아요. 예, 그런 면에서 새로운 환경이 도래했기 때문에 사실 지금은 WTO 체제가 사실 붕괴됐다고 봐야 되잖아요. 그죠? 그렇죠. 그러니까 오히려 지금은 에너지, 그다음에 AI, 데이터, 통신 이런 쪽으로 전환되고 있는 거라고 봐야 되겠죠. 아, 근데 역시 AI 시대라고 하더라도 데이터가 하나가 핵심이라면 또 하나는 에너지일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전기 과소비의 시대가 옵니다. 아, 어떻게 보면 무역 규칙을 정해놓고 사고팔고 하는 관계를 맺는 것보다 훨씬 더 깊은 관계를 영역별로 이렇게 첨단 기술 분야에서 맺어야 그게 다음 단계 동맹이다 이렇게 그렇죠. 생각할 수 왜냐하면은 있겠네요. 우리가 길목을 지켜야 된다는 거 있잖아요. 네. 그러면 AI 시대에 하나가 에너지라고 보면 에너지의 길목. 그래서 에너지에서 한미 협력. 네. 그다음에 북극 항로를 열으려고 하는 거거든요, 지금. 북극 항로요. 아, 그거는 그림 좀 보여주시죠. 요거는 그림이 준비되어 있는 것 같아요. 북극 항로 조금 설명을 해주셔야 될 것 같아요. 북극 항로라는 게 네. 우리가 저기 유럽에 수출하려면은 자 부산 앞바다에서 이제 광양을 지나서 저기 홍콩 앞을 지나가지고 수에즈 운하를 지나가지고 가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뭐냐면 아덴만 이런 데서 우리가 지금 저 초록색 저 길이죠. 그렇죠. 지금. 일로 가다 네, 보면 네. 기존 항로를 지나면 수에즈 운하 저 지나다 보니까 우리가 해적들도 만나고 그래서 네. 아덴만의 영웅들 뭐 이렇게 나오고 그러잖아요. 근데 여기가 22,000km 굉장히 멀어요. 근데 여기서 우리가 부산에서 베링해 그러니까 북한 앞을 저 지나가지고 빨간 선이죠. 그렇죠. 네. 빨간 선 위에 빨간 선을 가게 되면은 15,000km니까 저게 대략 한 일주일 정도 줄어들거든요. 네네네. 그러니까 물류로 봐서도 뭐냐면 대략 20% 이상 줄어드는 거죠. 저게 열리게 되면 쉽게 얘기하면 호치민, 베트남의 호치민의 오른쪽에 있는 거는 상해, 푸동이라든지 대부분 오른쪽에 있는 거는 부산 앞바다를 지나가는 게 훨씬 빠른 겁니다. 유럽까지 가기 위해서요. 그렇죠. 위에 빨간 선으로 가려면. 우리가 알고 있는 그 평평한 지도로는 이게 잘 인식이 안 되는데 네. 이렇게 동그랗게 위에서 쳐다본 지도를 보니까 이해가 되네요. 예, 위로 가면 위가 이제 그 북극. 그러면 또 북극 항로가 또 열리게 되면 부산, 경남, 울산이 대부분 거기에 또 조선 산업이 있잖아요. 네네네. 그럼 조선 산업이 전 조만간 화랑 국면으로 갈 거라고 봅니다. 그럼 부산의 금융은 선박 금융이라든지 이게 이 항로가 새로 개척되는 건 인류사에 새로 있는 일이거든요. 네. 왜냐하면은 저 북극 항로라는 게 유럽하고 네. 아메리카 대륙하고 아시아가 만나는 거거든요. 아. 거대한 물동량이 이제 부산 앞바다를 지나서 동해 앞바다로 가는 거니까 새로운 뉴 비즈니스가 생기는 거죠. 그러면 또 거기에 북극 항로를 가려면 또 쇄빙선이 필요하고 아, 예? 지금 얼음이 그러니까 북극의 눈물 때문에 이게 생기는 일인 거죠. 그런 거죠. 북극 그러니까 얼음이 녹으니까 기후이기 때문에 생기는 기후이기 거죠. 때문에. 그러면 또 쇄빙선이나 이걸 만들려면 또 하나오션이라는 데가 또 필요한 것이죠. 또 남아 있는 얼음을 또 깨면서 또 가야 되고. 네네. 그래서 이런 아마 게 있군요. 2030년, 35년부터는 아마 될 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네. 우리가 또 눈여겨봐야 될 거는 6월 10일, 6월 중순 정도에 캐나다에서 G7 정상회의가 있어요. 네, 네. G7 정상회의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푸틴 대통령을 초대했어요. 아, G7인데 안 들어가는 거 아닙니까 네. 원래? 거기 푸틴 대통령을 초대했고 아마 저희도 한국 대통령도 가게 될 겁니다. 아, 그럼 그때 결국 뭐가 논의될 거냐?
알래스카 가스관 전 논의될 거라고 봅니다. 네. 그리고 북극 항로로 연결하게 되면 트럼프 대통령은 알래스카 우리 이 가스를 해가지고 유럽도 샀으는 게 좋지 않겠어요? 이렇게 나오지 않을까요? 아. 그리고 그러면 북극 항로는 대부분 러시아와 접해 있기 때문에 트럼프 대통령과 러시아는 더 가까워질 수밖에 없는 네, 네. 그런 환경이죠. 그리고 북극 항로가 열리면은 저는 부산, 경남, 울산은 이 조선 산업한테 화랑 시대가 올 거라고. 아, 봅니다. 그러네요. 그리고 그러고 보니까 부산에서 북극 통해 가지고 유럽 가는 그 중간에 알래스카가 있네요. 그렇죠. 알래스카 지나서 북극 항로 거쳐서 러시아 지나서 유럽으로 가게 그렇죠. 되는. 예. 그리고 그 길목에 또 그린란드가 있는 거죠. 그린랜드 트럼프가 그래서 그린란드를 예. 알래스카와 얘기를 하거든요. 그린란드를 연결을 하려고 하는 전략이라고 봐집니다. 그래서 북극 항로 협력을 잘 하기 위해서라도 알래스카 가스관에 투자를 같이 하고 협력하는 것은 필요하다 이런 말씀. 근데 이제 이거는 협상이잖아요. 네. 조건이 맞아야 되죠. 그렇죠. 우리는 어차피 미국의 가스를 사긴 살 거거든요. 네. 근데 가스관을 그러니까 가스만 산다면 바이어이지만 관을 투자한다는 건 인베스트가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네. 그건 이제 조건 협상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조건의 협상의 당사자가 된다는 것 자체가 우리한테는 의미 있는 거라고 봐야죠. 물론 협상이라고 하는 거는 지난한 과정이 있겠죠. 그래서 저는 가급적 1대1 강대국을 상대할 때는 1대1에서는 어렵다. 다자 협상을 하는 게 유리하다. 네. 그래서 일본하고 우리하고 같이 에너지를 우리 같이 수입을 해서 그럼 가스관 우리 혼자 못하죠. 20조 들어가는 걸 우리 못하는 거죠. 트럼프는 수조 달러라고 말을 했더라고. 제가 아까 수조 원이라고 잘못 말씀드렸는데 수조 달러라고 하면 이게 지금 우리가 할 수 있는 돈이니까 네, 이런 그게 생각도 아니죠. 또 드는데요. 우리가 지금 뭐 허풍이겠죠. 대략 아마 많이 들게 되면 가스관 전체 터미널까지 다 하면 현재 예측 미국 자료로 제가 조사해 보니까 대략 75조 원 정도 이렇게 들어가는 걸 75조 보여요. 원. 근데 이제 이거는 큰 돈이죠. 그렇죠. 우리 한국가가 낼 수 있는 게 아니고 더군다나 이 가스관은 또 안정성이 있어야 되잖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많은 기업들이 함께 참여하는 게 저는 필요하다고 봅니다. 네. 네. 아, 그리고 이제 여기에는 기회적 측면도 있는 게 사실 동남아시아도 도시가스를 많이 이제 네네. 쓰게 돼 있잖아요. 그러면 또 이게 또 부산 앞바다를 지나서 가잖아요. 아니 근데 이게 일본 동부하고 부산하고 경쟁상 거리가 더 멀어요. 일본으로 쪽이. 가면 예, 도쿄 이쪽으로 가면 거리가 더 네, 멉니까? 그건 돌아서 오니까. 그럼 부산이 경쟁력이 있다. 그리고 우리는 또 그 길을 해야만 의미가 있는 거죠. 그렇죠. 우리한테는 네네. 꼭 협상에서 그래도 우위에 서서 일본보다는 부산항으로 오도록 만들어야 되겠네요. 네, 아무래도 부산이 환정 물량이나 현재 물동량이나 세계 지금 옛날은 4위, 지금 5위 뭐 이런 항구인데 작년 기준으로 지금 6위라고 네. 돼 있네요. 네. 이 부분에서 훨씬 더 이제는 뭐 세계적인 항구로 올라오겠죠. 부산 부울경이 지금 위기잖아요. 근데 어떻게 보면 살아날 수 있는 기회를 얻을 수도 있겠어요. 저는 하나는 조선산업하고 또 하나는 금융 부분이 될 수 있을 거고 또 하나 부산, 울산, 경남 같은 경우는 자동차 부품이 많거든요. 제가 하나 이제 생각하는 거는 AI라는 것은 결국은 많은 일자리를 뺏어가는 측면이 있어요. 근데 AI가 어디서 부가가치를 낼까라고 보면 저는 AI 플러스 로봇이라고 봅니다. 네. 우리가 스타워즈라는 영화 보면은 네. 깡통 로봇 하나 데리고 다니잖아요. 네. 그러면은 로봇이라고 하는 거는 이 결국은 이 구동 장치나 이런 거라든지 이런 거 보면 자동차 부품을 만드는 회사가 잘 만들 수밖에 없어요. 네. 그러니까 우리가 현대가 갖고 있는 그 왜 개 있잖아요. 거기 네. 로봇. 거기 보면 발 만든 게 원주에 있는 만도 기계거든요. 자동차 부품 회사예요. 그게 보스턴 다이내믹스 보스턴 로봇이죠. 다이내믹스. 네. 만약에 지금 보스턴 다이내믹스가 한국에 만약에 양산 공장을 차린다. AI는 미국의 원천 기술을 가지고 있지만 그래서 만약에 부산이나 울산이나 뭐 어디 창원이든 이 보스턴 다이내믹스의 양산 공장을 한국으로 유치만 할 수 있다면 조선 산업하고 자동차 부품 산업하고 금융 세계가 일어나는 전기를 가질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하죠. 엄청난 비전입니다. 그거 잘 됐으면 좋겠네요. 근데 또 여쭤보고 싶은 게 있어서요.
트럼프 대통령이 또 반도체법 폐지하겠다는 얘기를 했는데 이거 우리나라 기업들 미국에다 공장 짓기로 하고 보조금 많이 받기로 했던 거 그거 아닙니까? 맞아요. 이게 그 반도체법 현재 우리가 그 500억 달러를 그 우리가 흑자를 낸다고 하지만 이 중에 사실 200억 달러 이상은 이미 미국의 공장을 짓고 있어요. 한미 관계에서. 예. 네, 네. 이미 바이든 정부 시절에 약간 퍼주기 논란도 있었습니다만은 대략 150조 정도 우리가 이미 미국에 네, 투자 네, 계획을 세우고 네. 있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150조 정도를 투자를 하는데 저희가 조사를 해보니까 미국 상하 양원의원 중에 약 한 110분이 계신 곳에 한국 기업이 투자하고 있어요. 아, 그러니까 예. 투자하고 있는 지역의 의원 숫자를 다 모으면 네네. 110명이나 예, 된다. 근데 네. 대부분이 그 또 공화당 의원이 많아요. 아, 예, 그렇기 네. 때문에 좀 더 협상의 여지는 있어 보입니다만은 저는 반도체 보조금은 좀 어려움을 겪지 않을까. 그래서 우리는 빨리 반도체법을 통과시켜야 돼요. 우리나라의 한국에서. 반도체. 예. 용인 반도체법. 왜냐하면 미국의 공장 짓는 보조금도 중요하지만은 만약 보조금이 왔다 갔다 하게 되면 우리 같은 경우가 한국의 반도체 공장을 지을 수밖에 없다라고 네. 훨씬 대대적으로 우리가 반도체법을 통과시키고 그 반도체법의 부수 법안을 보게 되면 산업은행의 자본금을 10조 원 늘리는 게 있거든요. 네. 10조 원 늘리면 시장에서 곱하기 10이니까 100조 원을 동원할 수 있어요. 이번에 TSMC가 가가지고 1,000억 달러, 그러니까 한 150조 정도 투자한다니까 트럼프 대통령이 확 웃었잖아요. 네. 얼마 전에 손정희 일본 회장이 가서 200조 투자한다니까 네, 네. 확 웃었잖아요. 네. 현재 우리는 이미 150조 원을 투자 계획이 있고 네. 산업은행 이런 데에 자본금을 늘려주면 없어지는 게 아니잖아요. 네. 응? 네. 근데 우리가 현재 대부분의 부동산 금융이 많잖아요. 네. 그러니까 투자 금융, 기업 금융 쪽으로 우리가 전환해 가지고 산업은행 자본금 늘려주고 중소기업 자본금 늘려주고 수출은행 늘려주고 기술 신보 늘려주고 그다음에 모태펀드 늘려줘 가지고 이런 걸 하게 되면 미국에 훨씬 더 시장의 돈을 만들어 가지고 미국과 협상할 수 있는 또 하나의 계기가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죠. 반도체법 빨리 통과시켜야 돼요. 그 트럼프 반도체법 폐지 발언은 어쨌든 우리한테 타격이 올 수는 있다. 근데 그거에 대응하기 위해서라도 우리나라 반도체 특별법을 빨리 통과를 시키는 게 좋겠다. 그렇죠. 이런 말씀입니다. 삼성전자는 7조 원 받기로 했나요? 6조 8천억 6조 삼성전자 큰 돈이죠. 그다음에 이제 SK 하이닉스가 6조 6,600억. 그러니까 두 개 합치면 7.5조 원쯤 되죠. 큰 돈이죠. 그러니까 우리도 보조금을 안 줄겠다 이렇게 나올 수도 있다는 건가요? 그럴 가능성이 있죠. 근데 이거는 이제 우리가 또 대응을 해야죠. 왜냐하면은 우리가 삼성전자가 미국에 이미 투자를 하고 있잖아요. 공장을. 네네네. 공장을 투자하고 있는데 이걸 또 보조금을 안 준다는 건 그렇지 않냐. 그러면 한국으로 공장을 다 차릴까? 네. 이렇게 되겠죠. 네. 그러면 해당 지역 국회의원은 그건 그렇잖아요. 네. 그럼 뭔가 추가 협상이 생길 수 있겠죠. 근데 이 반도체법은 저희가 반드시 통과시키게 되고 제가 이 업계 간담을 해보니까 결국은 이 비메모리 반도체가 76%, 메모리 반도체가 24%밖에 안 되거든요. 세계 반도체 시장에서. 세계 반도체. 네. 그러면 우리가 비메모리 반도체에서 엄청 약한 거거든요. TSMC가 강한데 그래서 이 팹리스 업체들은 이 설계하는 업체들은 SK하고 삼성전자가 TSM처럼 열린 경영을 해달라. 왜냐하면 장비가 ASML 너무 비싸거든요. 그런 게. 네네네. 그러면은 그 공장이 어떤 에어리어를 이용해 가지고 이 팹리스가 마음대로 그 일을 해볼 수 있도록 좀 열려주든지 아니면 국가가 그거를 그 라인을 만들어주든지 한 1조 원 이상 들여서 만들어주든지 그런 걸 하고 웨이퍼를 쉽게 좀 빨리 공급받을 수 있었으면 하는 게 있더라고. 그래야만 우리가 이 반도체 부분을 넘어가지 않을까 싶고요. 근데 이참에 세계 대전이 벌어졌거든요. 반도체. 반도체가 없으면 아무것도 안 되니까. 네네네. 근데 우리가 만약 삼성전자가 AI 반도체를 개발하면 우리가 엔비디아를 넘어서 또 세계 1위로 올랐을 거예요. 엔비디아처럼 그런 팹리스 설계를 한다. AI 반도체죠. 네, AI 반도체. 만약에 성공한다면. 네네. 또 하나는 그 카이스트가 갖고 있는 이 공동 기술인데 PIM이라고 해서 메모리 반도체 안에 비메모리를 넣어 작동시키는 이런 반도체 이게 또 다른 게임 체인저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빨리 탄핵이 인용되고 새로운 정부가 들어서게 되면 이 AI라는 이 시대에 대한 과감한 뉴딜 있잖아요. 네네네. 과감한 투자 전략 이런 게 있었으면 좋겠어요. 아, 제가 또 그 AI 반도체 얘기하시니까 생각이 났는데 엔비디아가 또 화제입니다. 엔비디아 뭐 이재명 대표가 엔비디아 지분 30% 확보라 만약에 한다고 그러면 그거 뭐 거기서 배당금 받고 차익 얻으면 국민들이 잘 살 수 있지 않냐 이런 얘기를 하셨는데 이게 뭐 정치권에서 막 논란이 되는데 이거 좀 제대로 논쟁이 진행되고 있는 건가요? 이건 제가 비교적 잘 아는데요. 네. 뭐 이게 사회주의다 뭐 이런 얘기. 그러니까 사회주의라고 막 이게 비판을 아니라 하는데 우리가 대만의 TSMC 네. 세계적인 회사가 출범할 때 2,700억 정도가 자본금이 출발이었는데 이때 44.8%가 대만 정부였어요. 아, 대만 정부가 앞으로 반도체 전쟁을 해나가야 되겠다고 해서 네. 대만 정부가 대주주였어요. 44%. 지금은 6%예요. 아, 차차 줄어든 건가요? 왜냐하면 그 투자도 받고 해야 될 네, 테니까요. 네, 네, 네. 근데 TSMC가 현재 대만을 지키는 것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우리도 이제 앞으로의 미래 국가 전략을 보면 자꾸 세금 국민들한테 걷어가지고 쓰는 이 수준을 넘어서 국가라는 것 자체를 주식회사로 보게 된다면 우리가 갖고 있는 리소스가 있잖아요. 1년에 700조 쓰는 세금 말고도 8천조 원이 금융시장에서 움직이면은 예를 들면 산업은행에 자본금 10조만 해도 우리가 100조를 동원할 수 있는 더 나아가서 우리가 국민연금 이런 거 모아둔 게 국민이 열심히 땀 흘려 모아둔 돈이 3천조 원이거든요. 네네네. 이게 전 세계로 6번째쯤 돈이 많은 거예요. 기금으로 다 쌓여 있는 거죠. 그게? 엄청 쌓여 있는 거죠. 그래서 과거 노무현 대통령 시절에 KIC 국부펀드를 만들자. 아, 한국투자공사죠. 그게. 예, 한국투자공사 만들자고 했을 때 외환보유고로 하는 거니까 이 외환을 거덜내려고 그런다. 그다음에 또 하나는 그래서 제가 국회의원 할 때 만들었거든요. 청와대 국정상황실장 할 때 기획을 해서 국회의원 할 때 만들었는데 정말 반대가 심했어요. 근데 20년이 지난 지금 KIC가 136조 원을 벌어들였거든요. 그러니까 늘어난 20년 자산, 동안. 늘어난 자산이 136조. 예, 136조 원을 벌었어요. 와, 그러면 벌었어요. 1년에 6조 원씩 버는 거거든요. 네. 1년에 6조 원 번다는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많은 국민들이 지금 국민연금 때문에 그렇잖아요. 네. 국민연금을 1% 올리는 게 약 6조에서 7조제입니다. 국민연금 수익률 1% 올리는 아니, 거예요. 우리가 납부유. 납부를 1% 올리는 거를 대체할 정도로 돈을 번 거라고. 우리 지금 1% 올리냐 마냐 가지고 엄청 네. 싸우잖아요. 근데 KIC 하나로만 여기 우리가 1년에 6조 원씩 벌어들인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3천조 원 중에 이 중에 150조를 해외 부동산에 지금 투자했거든요. 부동산에 그렇게 예. 많이 들어가요. 근데 그러지 말고 싱가포르 테마스액이 우리 셀트리온의 처음에 대주주였어요. 돈 엄청 벌고 나갔죠. 여기 코리아나 호텔 앞에 있는 저기 파이낸스 빌딩도 테마스액에서 싱가포르 자본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3천조 원이라는 갖고 있는 이 재원을 가지고 세계 최고 엔비디아가 될 만한 기업들의 투자를 하는 방법이 있을 수도 있고. 그러니까 지금 엔비디아 투자하는 게 아니고 나중에 엔비디아 될 수도 있는 벤처 기업들. 그렇죠. 그런 벤처 기업이나 이걸 국가도 넣고 민간도 넣고 왜냐하면 국가는 그만한 능력이 떨어지잖아요. 기술을 보는 능력이나 그런 펀드를 통해서 만들어 가지고 국가의 부를 계속 늘려나가면 그러면 국민들 세금을 줄일 수도 있고 국민연금 납부율을 늘리지 않아도 더 연장시키는 효과가 있을 수도 있다. 네네. 그래서 오히려 이재명 대표가 얘기한 부분에서 우리가 보다 공세적으로 국부펀드를 만들어 가지고 미래로 가는 투자 국가가 돼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건 제가 청와대에 있을 때부터 계속 생각해서 국회의원 때 제가 기획재정위원회 주로 있었기 때문에 이건 아주 잘 알죠. 물론 훨씬 더 규모를 키워야 된다. 그리고 국민연금의 안정적인 자산은 안정적인 자산으로 만들어 놓고 일정 부분은 공격적인 자산을 해가지고 세계적인 기술을 M&A 해야 된다. 우리가 구글이나 이런 거 보면 어마어마한 기업들을 M&A 하잖아요. 그러니까 옛날에 저 기억납니다. 저 어릴 때 국민연금 주식에 투자해야 되냐 안 되냐 가지고 심야 토론 같은 거 텔레비전 KBS에서 한 것 같아요. 그거 보고 있는데 계속 한쪽에서는 이거는 사회주의라고 연기금이 이렇게 기업 주식을 사면 되냐 그랬는데 지금 생각해 보니까 제가 나중에 경제학 배우고 생각해 보니까 당연히 무슨 돈이든 간에 그 위험한 데도 조금 넣고
안전한데도 넣고 이렇게 딱 포트폴리오를 잘 균형 있게 해가야지 이 수익률이 전체적으로 올라가잖아요. 당연하죠. 그 당시에 저는 뭐 현장에 있었으니까 음. 연기금을 주식 투자한다니까 기금 사회주의라고 비난이 엄청 많았어요. 근데 그때 2007년 당시에 그러니까 주가 지수가 700이었는데 노 대통령 끝날 때쯤 2000포인트로 끝났거든요. 왜냐하면 연기금이 주식으로 들어간다는 거는 기업한테 돈이 들어간다는 걸 말하는 거잖아요. 네네네. 그러니까 기업에 투자한다는 효과가 있는 거고 그럼 여기서 돈을 벌게 되면 주식으로 돈을 버는 국민들이 생긴다는 거고 또 하나는 그 화랑 국면이 경제로 보면 생기는 측면이 있고 네. 그러면 이제 국민연금도 돈을 벌잖아요. 아. 지금 네이버에 아마 국민연금이 대주주일 거예요. 8% 정도. 네네네. 네. 그러니까 네. 사실 기업이 잘 돼야 되잖아요. 그렇죠. 거기서 일자리가 나오는 네. 거고 일자리만한 복지가 없잖아요. 네. 그렇군요. 지금 이렇게 쭉 말씀 주신 게 앞부분에 우리 저 넥스트 한미 FTA 얘기하면서 우리 반도체로 이렇게 얘기 넘어와서 반도체 우리 반도체 키워야 된다 얘기하시고 그다음에 엔비디아 논쟁에 대해서 말씀 주셔서 국부 펀드 만들어서 그렇죠. 기업에 투자해서 성장할 수 있도록 하자. 요 말씀 네, 주셨는까지 이게 필요합니다. 제가 이제 싱가포르 테마섹이나 GIC 같은 거 그다음에 중동의 펀드가 엄청 많잖아요. 그러니까 아직은 우리가 제가 경제사를 공부해 보니까 처음에는 무역업으로 대충 경제가 성장합니다. 그다음에 제조업으로. 그다음에 금융산업이 나와야 됩니다. 그런데 금융산업으로 가면서 제조업을 잃어버리면 나라가 어려워져요. 네. 이게 영국이고 미국이다. 아. 그래서 러스트벨트가 이렇게 어려움 겪기 때문에 아. 결국 미국에 이 현상이 나타나는 거죠. 그렇군요. 네. 그래서 우리는 제조업의 4대 강국이거든요. 네. 근데 한편으로는 금융 부분이 강하게 붙어야 산업이 돼야 되는데 아직 대한민국은 금융 산업이라고 보기 어려워요. 왜냐하면 IMF 때 기업 금융이 다 어려워졌거든요. 네, 네, 네. 그리고 대부분의 뭐냐면 부동산 담보 대출이에요. 맞아요. 주담대만 엄청 많이 하잖아요, 은행에서. 그래서 이게 결국 기업 대출로 넘어갈 수 있는 그 사회가 와야만 결국 역동성이 있는 거고 그러면 우리가 지금 퇴직연금이 대략 좀 있으면은 지금 한 700조, 800조, 좀 있으면 1000조 되거든요. 네. 이런 미국 같은 경우에는 401K라고 해가지고 이 퇴직연금을 집어넣게 되면 장기 주식을 보유하게 되면은 세제 혜택을 확실히 줘가지고 주식으로 돈을 벌 수 있게 만들고 연금도 수익률을 높이게 만들었거든요. 우리도 그런 제도를 만들어주게 되면 너무 단타 중심의 이 주식시장이 아니고 장기적인 투자가 될 수 있는 그런 길도 만들어내면 훨씬 좋겠죠. 그래서 연기금 사회주의다. 뭐 국부펀드가 뭐냐면 시대에 뒤떨어졌다. 뭐 이게 관주도의 사고방식이다. 이거는 제가 볼 땐 잘 모르시는 거다. 잘 모르시고 많은 정치인들이 얘기하고 계신데 정확하게 정리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지금 준비하신 내용 중에 한 가지 이제 다른 내용이 하나 있는데 이것도 여쭤보고 싶은데 대통령실 이전 얘기입니다. 네. 얼마 전에 또 국회 토론회에서도 발표하시는 거 제가 네네. 봤습니다. 어떤 얘기인지 좀 소개를 해주시죠. 저는 용산 대통령실을 이전이 해야 된다고 봅니다. 왜 그러냐 하면은 저기가 군인들하고 같이 있으니까 저런 못된 생각을 하는 거거든. 계엄을 일으키는. 네. 그리고 미군 사령부 바로 옆에 대통령실이 있으면 그게 도감청이 어떻게 되겠어요? 아, 제가 청와대 근무할 때 보면 청와대 유리창에도 그걸 쏴가지고 뭐냐면 도감청 이런 첨단 기술들을 이용하거든요. 그래서 청와대 주변에 가면 에어 커튼이 쳐지거든요. 왜 갑자기 핸드폰이 안 되지? 아 그게 전파 방해. 재밍하는 거군요. 전파 방해 있거든요. 네. 아, 그런데 저기가 있으면은 될 리가 없고 또 하나는 그 윤 대통령 사는 집 보니까 요번에 하얏트 호텔에 전부 올라가가지고 거기서 전부 뭐 카메라로 찍으니까 강아지 끌고 가는 것도 다 보이잖아요. 얼마나 위험한 일이에요. 그러게요. 그러니까 요번에 이사를 해야 된다. 음, 그러면은 세종시로 제2집무실을 빨리 옮겨가지고 우리가 여야가 약속한 대로 행정 수도를 빨리 만들어 주자. 근데 당장은 거기가 세종시에 다 있질 않거든요. 네. 그 대통령 집하고 집무실이. 그러면 저는 삼청동에 있는 총리 공관하고 네. 뒤에 있는 안가하고 대통령 비서실장실을 전부
총리를 그 세종시로 보내자. 네네네. 그래서 세종시의 총리가 가서 공직자와 더불어서 일을 해서 네. 어? 이제 길거리 국장들, 보고하러 오는 국장들 그 시대를 끝내자. 그러면 대통령이 거기 들어가서 살면 되고 또 영빈관이나 외빈이 많으니까 그건 완전히 마련될 때까지 좀 쓰면 되거든요. 네네네. 그렇게 하면은 저는 그 청와대 이전 대통령실 이전 효과가 있고 또 하나는 그걸 이전하고 나면 우리 용산이 그 미군 기지나 전체 공원이 100만 평이거든요. 아. 뉴욕 센트럴 팍보다 네네. 2만 평 적어요. 네. 그러면 옛날 용산 전자상가 옆에 국제 업무지구가 있죠. 이제 용산역이 옛날하고 달라졌잖아요. 네네네. 그죠? 그러면 저기 그 강가 쪽으로 있는 신동 아파트 뒤에 보면은 그 철도가 있는데 그걸 전부 지하화하게 되면 전체로 100만 평 이상이 나오게 되면 네. 이런 데다가 대부분 한편으로 공원을 만들지만 노무현 대통령은 문화의 중심을 만들자라고 했는데 우리 홍콩에 있는 CNN 이런 회사를 유치한다든지 아, 아시아 본부. 아시아본부죠. 네. 그런 걸 유치한다. 그래서 한미동맹의 상징성도 유지하면서 미래의 문화나 이런 쪽으로 우리가 해나가게 되면 저는 용산이 서울의 미래가 될 거다 이렇게 보죠. 근데 그 사실은 국회가 가야지 공무원들이 서울에 안 올 수 있는 거 아닌가요? 당연하죠. 이게 제가 총리가 가도 국회 사무총장 시절에 저거 네. 그 일부 의원들은 세종시에 가기 싫죠. 네. 그래가지고 일부 이전하고 일부는 안 가는 걸로 돼 있는데 그래서 저는 이번에 다 가야 된다고 봅니다. 아, 지금 보니까 분원 내는 거는 계획이 잡혀 있는 건가요? 그건 법이 통과됐어요. 아, 법이 통과가 그리고 이제 됐군요. 네. 예산도 다 잡혔고 네. 저기가 땅이 굉장히 넓어요. 여의도 국회요. 아니 이제 아니요. 세종시. 아, 세종시의 분원 땅. 네. 아, 거기 저는 감이 전혀 없는데 네. 지금 여의도 국회만 합니까? 그러면? 훨씬 커요. 아, 그래요? 분원이 아니군요. 네, 훨씬 크고 지금 그래서 이거를 완전히 다 우리가 세종시로 해서 그 약속한 대로 행정 수도를 해주고 네. 그러면 여의도 그 국회의사당 부지가 그 대략 한 공시지가 6조 원쯤 돼요. 네. 한 10만 평쯤 돼요. 와. 그죠? 이거 엄청 금싸라기 그러면 땅이죠. 거기를 국제금융지구로 아. 우리가 싱가포르에 경쟁에서 이길 수 있는 곳으로 만들면 국회가 이전하고 나면 그 앞에 KBS나 여기 전부 다가 고도 제한이 다 풀리거든요. 그러니까 국회가 있기 때문에 그 앞에 보면은 높은 빌딩을 못 졌거든요. 아, 그렇군요. 네. 근데 반면에 이쪽에 그 LG 빌딩이나 보면은 현대하고 뭐 다 높이 졌잖아요. 네네네. 이게 LG 이제- 트윈타워 이런 데. 그렇죠. 네. 근데 여기 이제 국회가 있기 때문에 고도 제한에 걸렸었는데 네. 국회가 이전하고 그럼 여기를 국제 업무지구로 확실하게 만들어서 우리가 앞으로 싱가포르와 홍콩을 이길 수 있는 국제지구로 만들어낼 수 있다. 여기도 전체가 한 90만 평쯤 되니까요. 그러면은 용산에 있는 국제 업무지구하고 용산에 그 100만 평은 다리 하나 건너면 바로 여의도와 만나는 거잖아요. 네네. 그렇잖아요. 그러면 여기 자체를 국제 업무지구와 문화로 만들면 또 수도권은 서울은 서울대로 경쟁력을 강화시키고 네네네. 우리가 세종시는 세종시대로 아, 강화시키고 국회와 대통령이 없어도 서울은 오히려 더 금융산업이 더 발달한 그런 뉴욕 같은 거죠. 뉴욕 같은 도시가 뉴욕에 뭐 백악관이 있는 건 아니니까 그렇죠. 그렇죠. 아, 당시에 보면은 우리가 존 애담스나 우리가 많은 정치인들 알렉산더 해밀턴과 이런 사람들이 연방파와 이제 공화파가 서로 나눠 있다가 결국은 미국 초기. 예, 네. 초기에 음. 결국은 정책 타결을 본 거죠. 행정은 워싱턴, 아, 경제는 뉴욕. 이렇게 했죠. 아, 그러고 보니까 그때는 주별로 다 따로따로 미국이 놀 때인데 13개 주로 있을 때. 타협이 됐군요. 그렇게. 그러니까 지금은 사실 우리 한국 경제가 어렵잖아요. 네. 그래서 지방을 확실하게 살려놔야 된다. 그러니까 평택으로 미군 기지가 가면서 평택에 삼성전자가 들어서게 됐고 그러면서 그 아산까지 내려간 거거든요. 네네네. 그럼 이제 세종시까지 이제 우리가 더 내려갈 수 있는 것이죠. 아, 그러면 그런 균형 발전도 되고 네. 또 한편으로 이제 말이 그렇지 용산 100만 평의 녹지면 굉장한 거잖아요. 네. 그죠? 네. 그리고 만약에 여의도 국회의사당이 사라지게 되고 거기를 전체 우리가 싱가포르를 넘어설 수 있는 국제 금융지구로 만들면 한국 경제가 새롭게 일어날 수 있죠.
아. 그런 면에서 좀 담대한 전략이 우리가 있어야 네. 이 위기를 넘어간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아. 예전에 그 노무현 전 대통령 때 헌법재판소에서 그 사실은 청와대 옮기면 안 된다고 관습헌법이죠. 네, 그랬던 거 아니고 그거 그러면 헌법을 고쳐야 관습헌법이라서 됩니까? 그래서 저는 이번에 개헌 논의가 있는데 네. 어쨌든 헌법재판소의 판결이 있었기 때문에 저는 이번에 대통령 선거 때 음. 세종시 행정수도 하는 거 네. 이거를 법으로 통과시키고 아, 네네. 개헌안으로 통과시키고 아, 개헌을 아예. 예. 그리고 아. 또 한편으로는 법안도 내보는 거죠. 그리고 다시 한번 헌재로 가는 것도 방법일 수 있죠. 아, 네네. 그러니까 두 개를 아. 동시에 하지만 사실 국민들한테 우리가 충청도민들한테 미안한 일이잖아요, 사실은. 그래서 확실하게 해주고 네. 그러면 또 서울에 계시는 분들은 그러면 우리가 또 여의도에도 뭔가 경제적인 플러스 알파가 있어야 되잖아요. 네. 그러면 국제금융지구로 저는 하면 좋겠다. 왜 그런 생각을 하냐면 지금 제가 이스라엘을 가보니까 거기는 주로 아이디어가 있고 벤처 아이디어가 많은데 네. 거기는 매뉴팩처가 없어요. 아. 그런데 보니까 세계적인 다국적 기업의 본부 R&D 센터 이게 많이 들어와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아. R&D 센터가 거의 M&A 본부 같더라고요. 아. 그리고 유대인들이니까 미국의 나스닥하고 상장할 수 있는 길이 루트가 있는 거죠. 그러면서 그 이스라엘 총리가 저한테 한 얘기가 이스라엘이 이런 첨단 벤처나 이런 것이 기술이 많이 있잖아요. 이번에 보면 이란하고 하는 거 보면 어마어마한 네. 기술을 삐삐 네, 폭탄이 네, 네. 나온다든지 있는데 첨단 기술이 많은데 매뉴팩처가 없다는 거예요. 네. 근데 매뉴팩처는 시장은 아시아인데 네. 공장을 둘 데가 한국밖에 없다는 거예요. 아, 왜 그렇죠? 아, 그 왜냐하면 안보상의 문제 때문에 그게 전 세계의 가장 강력한 제조업을 갖고 있는 데가 일본, 네. 한국, 중국, 독일이란 말이에요. 네, 네, 네. 근데 시장은 아시아에 있으니까. 네. 그러면 이제 이스라엘은 중국한테 미국하고 가까운 게 두 개 어려우면 일본하고 한국 두고 있는데 한국 훨씬 유리하다는 거죠. 그러네요. 예, 우리가 그래서 상당한 강점이 있네요. 예, 그래서 저는 이스라엘과 협력을 한다는 거는 곧바로 우리가 미국의 유대인하고도 서로 만날 수 있다는 거고 나스닥과도 연계될 수 있다는 거를 알 수 있는데 그때 제가 착안한 것이 다국적 기업 본부와 R&D 본부를 유치하는 것이 필요하겠다. 아. 그런 생각을 했는데 네, 네. 그게 그러면 아시아 본부는 어디가 있지? 다 찾아보니까 싱가포르하고 홍콩에 가 있네요. 아. 근데 홍콩은 좀 지금 그래서 이제 중국으로 홍콩에서 넘어간 다음에 약간 싱가포르 쪽으로 이동을 하고 있는데 네. 싱가포르하고 우리 서울하고 또 비교를 해보니까 우리 안전하죠. 그렇죠. 네. 서울 그차례 한국이라는 데가 네. 부산도 좋잖아요. 네. 부산 금융지구도 네. 있는데 치안도 좋고 우리. 그렇죠. 네. 치안 좋고 이제 문화가 있잖아요. 네. 홍대 문화는 거의 세계인의 젊은이의 그건 꿈이잖아요. 치안도 좋지만 싱가포르보다 문화는 확실히 앞서. 문화 일단 그리고 덜 덥잖아요. 아, 맞아요. 그것도 있고. 맞아요. 일단 덜 덥고 네. 그리고 확장성이 있잖아요. 이게. 네. 그죠? 그러니까 싱가포르이 제주도의 한 3분의 2 정도 되는 땅이거든요. 근데 우리가 대한민국이라는 이 정도의 우리가 다국적 기업 본부와 R&D 센터와 국제기구를 유치하는 국가 전략을 쓰면 좋겠다. 아. 지금 약 8,000개 정도가 아시아 본부가 있어요. 네. 근데 그중에 3,000개, 4,000개 이게 홍콩하고 싱가포르에 있어요. 4,000개가 싱가포르, 3,000개가 홍콩에 있는데 네. 우리나라 82개, 일본 200개 아. 이겠는데 이거를 우리가 가지고 오게 되면 한국이 일어설 수 있죠. 아. 그거를 그러면 서울에 서울에 있는 데가 있을 네. 때고 네. 그래 그 금융하고 만나는 데가 있을 수 있을 거고 부산의 선박금융이나 그러니까 싱가포르도 보면은 그러니까 물류 금융이 있고 가스 이런 금융이 있는데 액체 물류, 물류가 있고 가스 물류도 요새 같이 하고 있는데 그럼 부산 앞바다에 북극 항로가 돌면 거기 조선 3사가 있으면 선박금융이 크잖아요. 네네. 배 하나 만들고 네. 하면 그죠? 그러니까 보험 이런 게 영국의 로이드 보험 이런 게 아직도 뭐냐면 세계적인 회사거든요. 네.
그러니까 앞으로 그러면 부산 금융도 굉장히 커질 가능성도 많은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어쨌든 이번에 세계적인 다국적 기업 본부와 홍콩을 떠나서 한국으로 왔을 때 상징적인 게 전 CNN에 얼마 전에 우리가 뉴욕 타임즈 인터넷판이 서울로 왔잖아요. 아 그런가요? 예, 예. 네. 왔어요. 네. 그럼 우리가 CNN의 아시아 본부 같은 걸 우리가 유치한다든지 이렇게 해서 점차로 서울에 맞는 거가 있고 부산에 맞는 게 있을 수도 있고 네, 네, 네. 이렇게 해서 그 이스라엘과 싱가포르 전략을 쓰는 게 좋겠다. 그런 생각을 하죠. 아 그렇군요. 그러니까요. 그런 언론사 이 아시아 본부가 오는 거는 중요한 것 같아요. 아무래도 그 나라에 가서 살고 있으면 그 나라에 관심이 좀 더 가고 기사도 많이 쓰고 중요하게 생각하게 그리고 되는 우리가 결과가 좀 있는 것 더 같아요. 자신감을 가졌으면 좋겠는 게 과거 이런 말을 한 사람이 독일인이란 무엇인가? 네. 독일어를 하는 사람이 독일인이다. 이런 말을 한 사람 제가 이름을 잊어버렸는데 네. 제가 괴테인 줄 알았는데 괴테가 아니더라고요. 아. 근데 현재 한국말을 배우는 사람들이 한 전 세계 1억 5천만쯤 되거든요. 네. 근데 BTS 이런 분들 때문에 엄청 한국어를 요새 한국어로 노래를 하잖아요. 과거에는 상상할 수 없는 일이잖아요. 네. 그런데 우리가 이게 4억 명이 넘으면 유엔의 6번째 공식 언어가 될 수 있거든요. 네. 이랬을 때 우리가 이 소위 성경책하고 유교책하고 불교 이 모두를 갖고 있는 나라는 아시아에서 우리밖에 없어요. 그런 다양성이 네. 있네요, 우리가. 동양과 서양이 네. 연결할 수 있는 게 한국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드라마를 보면은 글로벌 하잖아요. 그렇죠. 우리가 왜 그 넷플릭스나 이런 것들이 전 세계로 퍼지냐면은 오징어 게임 같은 게 히트를 치니까. 오징어 게임이나 뭐 중증외상센터 이런 네네네. 거 보면 넷플릭스 상당 부분이 한국에서 나오잖아요. 네. 그죠? 근데 이게 보면은 재밌는 거 보면은 거기 우리 한국 드라마는 장모님, 장인어른, 네. 시아버지 네. 뭐 다 나오잖아요. 네. 한 그렇죠. 드라마 안에. 네. 응? 그러니까 가족형 드라마라는 게 유럽에는 별로 없잖아요. 네. 그리고 우리는 스토리가 많은 나라잖아요. 동양과 서양을 연결할 수 있다는 건 엄청난 거고 기독교를 이해할 수 있다는 거. 그렇죠. 네. 그리고 네. 불교, 네. 그다음에 유교를 이해할 수 있다는 거. 이거는 제가 볼 때는 굉장한 에너지가 있는 거라고 봐죠. 그런 전략을 가져야 되지 않을까? 그러니까 지금 알래스카에 가스관 놓고 이제 가스 사오는 거부터 시작을 했지만 결국엔 우리나라가 글로벌 허브 역할을 하기 위해서 그 모든 것들을 다 연결시킬 수 있다. 그럴 노무현 수도 이 점도 대통령하고 포함해서. 말씀드릴 때 그런 네. 거였어요. 우리가 거대한 싱가포르, 거대한 네덜란드 같은 나라를 만들면 이 한반도로 보면 그래서 그때 한참 이제 노 대통령이 이제 이 정부 설계할 때 네네네. 이런 얘기가 있었어요. 우리나라 역사상 우리가 외침이 많은 나라거든요. 912번 외침을 당했으니까 역사상 위대한 사람이 누구일까? 광개토대왕. 그렇잖아요. 그렇죠. 대륙 국가로 네네네. 가는 거죠. 네. 지금은 철책선 때문에 섬나라잖아요. 우리가. 네네네. 대륙 국가로 가는 길을 연 광개토대왕. 신라 시대의 장보고. 장보고는 이 삼면을 바다로 해서 우리가 위해 같은 데 가면 거의 장보고는 거의 신이잖아요. 네네. 이 완도에 그렇죠. 청해진을 네. 설치해가지고 네네. 소위 말하면 경제 자유구역을 네. 많이 만든 사람 아니에요? 네. 그다음에 세 번째는 이순신 장군. 바다를 지배하는 자가 세상을 지배한다. 이 해군력의 강화. 지금 조선산업하고도 뭔가 재밌잖아요. 네 번째 세종대왕. 세종대왕은 하나는 훈민정음이라는 문화가 있었고 또 하나는 추국이나 뭐 이렇게 당시로 보면 대부분 농사와 관련된 기술을 개발하는 거는 장영실을 통해 가지고 그래서 과학 기술, 문화. 그럼 그 네 개를 가지고 광개토대왕, 장보고, 해상왕, 이순신 장군, 세종대왕 이 네 개를 우리가 국가 발전 전략으로 역사의 교훈은 있는 거니까 네. 이렇게 세우면 우리가 거대한 싱가포르, 네덜란드 같은 개방형 통상국가 네. 이거를 가지면 동북아 균형자론이 된다는 게 노무현 대통령 생각이죠. 그 아이디어 지금도 유효하다고 보십니까?
저는 이런 것 같아요. 동북아 균형자론 하니까 에이, 우리가 미국, 중국에서 우리가 약한 나라가 어떻게 균형자가 돼 이렇게 얘기하는데 우리가 시소 있잖아요. 우리 시소. 아이하고 시소 네, 타봤죠. 네, 네, 네. 우리가 어른이 맨 이쪽 끝에 있고 아이가 끝에 있으면 절대 아이는 못 그렇죠. 아이는 맨날 들려 있어야 네. 되는데 아빠가 조금 앞으로 가면은 비슷해지잖아요. 그렇죠. 그렇지 않아요? 네. 근데 한번 관계를 보면은 러시아하고 미국하고 과거엔 사이가 안 좋았죠. 네. 중국하고 미국하고 중국하고 러시아하고 가까우면서도 견제하고 네. 일본하고 근데 우리나라는 그중에 제일 작으니까 우리나라가 뭐 주변 국가를 우리가 뭐 침략하거나 이럴 일은 없잖아요. 그렇죠. 압도적 영향력을 행사 없잖아요. 그러니까 네. 우리가 조금 더 나가면 유리한 지위를 갖는 거죠. 그게 결국은 유럽의 본부가 독일에 안 있잖아요. 어디 있어요? 브뤼셀에 있는 거죠. 네, 네, 네. 벨기에. 아. 그러니까 균형이라 그러면 이게 당시 물리적인 것만 자꾸 생각해가지고 거대한 국가 속에 우리가 어떻게 그걸 차지해? 근데 우리가 네덜란드라는 나라가 경상남북도만한 나라가 전 세계 100년 동안 1등이었어요. 아, 그렇죠. 네. 그때 데카르트가 이러잖아요. 야, 이거 네덜란드에는 이 세상에 없는 게 없다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조금 더 기상을 가지고 살았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그리스도 반도 국가인데 유럽을 만들었고 로마도 반도 국가인데 천년 제국을 만들었잖아요. 네덜란드도 우리가 경상남북도만 나라가 100년 동안 전 세계 1등이었는데 미국, 중국, 일본, 러시아 이 강대국 사이에 끼어 산다고만 생각하지 말고 거대한 시장과 연결하면 다 우리 길목에 있는 거죠. 아, 가슴이 웅장해집니다. 요즘 말로. 그래서 좀 째째하게 살지 말고 사실 이렇게 주눅 들면 국가 전략을 우리를 너무 작게 보지 말. 우리나라 국민들이 강하잖아요. 네. 행정수도 이전도 대통령실 이전도 작게 볼 게 아니라 지금 이전되는 충청도와 또 서울이 같이 훨씬 더 많이 성장하는 계기를 그래서 정말 삼자 이런 얘기는. 수도권과 지방의 상징적인 윈윈 사건, 윈윈 프로젝트를 해야 또 지방을 우리가 살리는 또 다른 프로젝트를 해나갈 수 있다고 봐요. 알겠습니다. 지방을 살리는 또 다른 프로젝트 다음 시간에 나오셔가지고 한번 또 쭉 한번 설명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시간이 다 돼서 여기까지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 이광재 전 의원님, 명지대 석좌 교수님 모시고 두 가지 이야기했어요. 알래스카 가스 우리가 사와서 트럼프한테 딜을 적극적으로 제안해서 좀 끌고 가보자. 그래서 다 부강하게 만들어 보자는 것하고 행정수도 이번에 확실하게 이전해서 국회까지 이전해서 이거 서울도 훨씬 더 금융산업으로 번영하게 만들면서 지역균형 발전도 완성시켜보자. 네. 하나 추가할 거는 가스관 투자는 신중하게 생각하자. 아, 신중하게 협상이니까 신중하게 생각해서 하자. 그거는 또 좀 지금 정부에 계신 분들 잘 새겨 들으시면 좋겠습니다. 네, 그럼 여기까지 진행하고요. 이원재 끝내주는 경제는 매일 오후 5시 45분 라이브로 진행합니다. 뉴스토마토 끝장 뉴스 바로 다음에 진행하니까요. 내일 저는 또 다시 오후 5시에 끝장 뉴스 라이브로 찾아뵙고요. 또 끝내주는 경제 5시 45분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이광재 명지대 석좌 교수하고 같이 여기서 인사드리고 물러가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뉴스토마토가 12.3 내란을 막아낸 시민영웅 1000명 찾기 프로젝트를 진행합니다. 내란을 막고 탄핵 소추를 이뤄낸 시민영웅 1000명을 찾아내 대한민국 민주주의의 역사로 기록하고 시상의 본보기로 삼음으로써 민주주의를 더 널리 확산하기 위한 프로젝트입니다. 이 과정에 직접 참여했거나 참여자를 추천해 주실 분들은 우측 제보하기 QR코드나 아래 메일로 추천 및 제보해 주세요. 많은 참여 바랍니다. 뉴스토마토와 함께해 주실 분들을 기다립니다.